아나운서 이상우였습니다. KBS.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 안녕하세요. 뉴스레터 K 진행하는 전종철입니다. 국민의힘 대선 경선 2차 진출자가 김문수, 안철수, 한동훈, 홍준표 후보 4명으로 압축됐습니다. 특히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을 두고 찬반 입장이 갈린 가운데 후보 간 그 구도가 2대2로 나뉘면서 치열한 공방이 예상됩니다. 2차 경선에선 당원 투표 비중이 50%가 적용되면서 결과 예측이 한층 더 어려워 보입니다. 2라운드에 돌입한 국민의힘 대선 경선을 분석해봅니다. 민주당 이재명, 김경수, 김동연 대선 경선 후보는 민주당 최대 지지 기반이자 승부처인 호남 경선을 앞두고 있습니다. 정치 토크 코너에서 민주당 경선 상황과 함께 이재명 전 대표 선거법 사건이 대법원 전원 합의체 회부된 의미 짚어봅니다. 2부 인터뷰 코너에선 이재명 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 캠프에서 법률지원단장 맡고 있는 박균택 의원을 전화로 연결합니다. 키워드로 본 지구촌 코너에선 지난 21일 선종한 프란치스코 교황의 소박한 장례식과 교황이 걸어온 길, 그리고 차기 교황 유력 후보들도 소개합니다. 문자샵 973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 어플리케이션 콩으로 보내시면 무료입니다. 유튜브 KBS 1라디오 계정 채팅으로도 얘기 나누실 수 있습니다. 문자 보내주시면 추첨을 통해서 커피 쿠폰 보내드릴 테니까요. 여러분의 이야기도 많이 들려주세요. 뉴스레터 K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뉴스레터 K 정치 토크, 오늘은 홍익표 전 민주당 의원, 조혜진 전 국민의힘 의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어제 우리 프로그램 거의 끝날 때쯤 나왔던 그 4강 후보 국민의힘, 그거부터 먼저 짚어보고 갈게요. 자, 김문수, 한동훈, 홍준표 후보는 그 전에 예상으로도 무난히 통과할 걸로 예상됐고, 과연 마지막 한 자리가 나경원이냐 안철수냐 이거 갖고 이제 얘기를 많이 했는데, 제가 이렇게 물어본 분들 중에서는 대부분 나경원 의원이 뭐 될 것 같다는 얘기들을 많이 했는데 안철수 후보가 진출을 했습니다. 자, 우리 조혜진 의원님께서는 안철수 4강 진출 예상하셨습니까? 조금 예상을 했죠. 아, 했어요? 예, 분위기나 네. 또 뭐 여러 가지 상황을 보면 나경원 후보 가능성이 높은데, 네. 곰곰이 생각을 해볼 때 우리 당 경선에 참여하는 응답하는 분들이 안철수 후보를 4강에서 떨어뜨리지는 않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네네. 물론 이제 그 후보의 그 명망이라든지 뭐 또 경륜 관록, 거기다가 뭐 고정 지식, 그동안에 이제 쌓아놓은 고정 지식 이런 것도 있지만은 네. 안철수 후보 같은 분 정도를 우리 국민의힘이 끌어안지 못하고 4강에도 못 들어가게 배척하면은 우리 당이 과연 잘 될 수 있을까? 국민들이 그걸 어떻게 볼까? 본선이란 걸 생각할 때 그런 그림이 그 도움이 될까? 이런 고민들을 조금씩은 할 것 같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냥 뭐 탄핵 찬성이냐 반대냐 이런 거를 한 단계 넘어가지고. 네네. 아, 그래서 네. 안철수 후보가 4강이 되는 거를 좀 예상을 하셨다. 예상보다도 예. 그럴 가능성이 있지 않나? 있겠다. 예. 홍익표 의원님은 어떻게 예상하셨습니까? 어떻습니까? 뭐 두 사람이 좀 경합은 할 거로 봤는데 저도 대체로 국민의힘 쪽 아는 분들하고 이렇게 들어보면 네. 다들 나경원 후보가 되지 않겠냐는 게 여덟 아홉은 그렇죠. 그렇게 얘기하셨거든요. 예, 예, 저도 예, 그렇게 예. 그러겠다 싶었고요. 근데 결과가 나오고 보니까 그 이유가 뭘까 좀 생각을 해보셨을 것 같아요. 이게 예를 들면 당원 투표 같았으면 좀 달랐을 것 같아요. 당원 투표 같으면 예. 전략 투표라든지 또는 뭐 그 어떤 분산 투표, 예. 예를 들면 소위 그 탄핵에 반대하는 네. 그 약간 보수적 이 세력이죠. 그 네네. 국민의힘 내에
친윤이나 보수적 입장에서 전략 투표가 가능할 텐데 이게 일반 여론조사잖아요. 네. 일반 여론조사에서는 그런 어떤 전략적 판단, 표를 나눠준다. 그러니까 예컨대 지금 김문수 후보하고 나경원 후보가 약간 같은 스탠스를 취하면서 같이 다니기도 하고 그랬지 않습니까? 예, 예. 일종의 전략적으로 표를 나눠줄 것을 요구했지만 그것은 일반 여론조사에서 너무 과한 기대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가만히 이렇게 스탠스, 각 후보자들의 스탠스를 보면 조금씩 다릅니다.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탄핵에 대해서 김문수 후보 같은 경우는 비상계엄 자체가 잘못이 아니다 이런 입장을 갖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탄핵은 당연히 반대죠. 네. 반면에 홍준표 후보 같은 경우는 비상계엄은 잘못됐지만 탄핵을 시키기보다는 스스로 하야할 수 있게 길을 터줬어야 된다 이런 입장이고요. 예. 그리고 그 안철수 후보 같은 경우는 이 다 잘못됐다는 거죠. 그리고 본인은 아예 윤석열 정부의 실정까지도 지금 다 그 잘못된 거다. 우리 반성하자 이런 입장이고 한동훈 후보는 상대적으로 윤석열 정권에서 시해는 입었죠. 법무부 장관의 비대위원장까지 네, 했으니까 다만 그 탄핵과 관련된 부분에서 비상계엄과 탄핵에 대해서는 그 김문수 후보가 다른 입장을 갖고 있는. 그래서 어떻게 보면 확고한 입장이죠. 예, 그쪽에. 그 스탠스가 다 다른 거예요. 근데 나경원 후보는 그럼 무슨 입장이냐? 입장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김문수 시즌 2 뭐 이거밖에 없고 그다음에 본인이 그 뭔가 이렇게 좀 좋은 토론보다는 약간 희화하는 그러니까 드럼통 같은 경우 전 드럼통이 뭘 의미한지 제가 일베 사이트를 본 것도 아니기 때문에 몰랐다가 알게 됐고요. 예를 들면 그런 논란 막판에 한 가지 더 장점이 있었다면 나경원 후보가 너무 자기 입장이 없는 그 따라가는 입장이었고 네. 안철수 후보가 나경원 후보하고 둘이 각을 바짝 세우면서 사람들한테 관심을 끌어모은 거는 이거는 안철수 후보 정도는 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여론이 일반 여론에서 좀 생겼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저 다음 질문 비슷한 질문으로 넘어가기 전에 한동훈 경선 후보는 비상대책위원장도 총선 때 했지만 그 이후엔 또 당대표도 선출됐으니까 뭐 어떻게 보면 이 정권 정부 여당의 큰 그 역할들을 어떤 지위들을 갖고 있었었고 그 당 대표도 했었다는 말씀 드리면서 자 나경원 후보가요. 예. 조혜진 의원님. 예. 이제 윤석열 전 대통령이 구속 취소 후에 관저로 복귀했을 때 1시간 동안 독대한 걸로 알려졌고 예. 거기서 뭐 예를 들어서 좀 이렇게 뭐 대선 출마를 권유 받았다 뭐 이런 것도 이제 소식이 좀 전해졌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탈락했습니다. 물론 뭐 일반 여론조사였어요. 당원 그 조사는 아니었. 그래서 더더욱 좀 이게 의외다 이럴 수도 있는데 그렇다면 뭐 국민의힘 지지층이나 이게 또 뭐 어떤 그 역선택 방지 조항도 있었잖아요. 무당층이나 국민의힘 지지층이나 이런 데서 약간 전략적으로 어떻게 좀 생각을 했다 이런 것들이 반영됐다고 보시는 거예요? 예, 그 반영됐다고 보고 네. 시작부터 조금 좀 핀트가 안 맞았다고 그럴까. 그러니까 당 대통령 후보 정도 나오는 사람은 자기 결단과 소신과 사명감, 자기 비전을 가지고 결심하고 나와야 되는 것이거든요. 네. 누구를 만나서 결심을 하고 누구의 권유를 받아서 결심을 하고 누구의 지원을 약속받은 것 같은 모양새로 네. 그래서 나가는 것처럼 그 모양을 그렇게 가져가는 것이 저는 도움이 안 됐다. 본인이 지금 정말 실존적 결단을 하고 네. 나라를 위해서 이 시기에 내가 이렇게 나가야 되겠다 결단을 하고 누구를 만나서 도와달라고 하는 거 하고 네. 그 만나고 나서 나와가지고 하겠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고는 국민들이 바라보는 이 평점이 다른 거죠. 그런가요? 예. 그것에다가 그나마 이게 윤석열 대통령이 가지고 있던 지지 기반도 지금 일정 좋게 말하면 조정기, 네네. 좀 심하게 말하면 좀 와해 또는 해체돼 가고 있는 단계라고 볼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탄핵 반대에 아주 열정적으로 나섰던 그 여론이 네. 그대로가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좀 빠지고 있다고 봐야 되는 것인데 왜냐하면 그 여론 자체가 대통령에 대한 절대적인 지지가 아니었거든요. 네. 한때는 대통령이 우리 그 우파를 괴멸하는 데 앞장서서 좀 그 원망의 대상이었다가 정권 교체에 또 그 중요한 또 지렛대가 돼주니까 은인이 되었다가 네. 근데 집권하고 나서는 또 기대했던 것들이 제대로 안 되니까 또 실망했다가
그러고 나서 이제 이 탄핵 사태 들어오니까 잘못하면 이재명 민주당에게 정권 넘어가겠다 싶으니까 대통령 지켜야 되겠다. 네. 이렇게 그 여론이 여러 번 움직인 것이지 딱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닙니다. 호가 있는 거죠. 말하자면 대통령에 대해서 네. 기대도 있지만 실망도 있는 것이고 그리고 그거는 유동적이기 때문에 네. 대통령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 여론은 출렁거리는 여론인 거예요. 네. 잘하시면 계속 밀어주지만은 근데 지금 그 뒤에 탄핵 인용됐죠. 근데 그 뒤에도 관제 사제에 가서 뭐 다 이기고 갔다든지 뭐 5년이나 3년에 그게 그거라든지 그리고 며칠 전에 또 신당 이야기 나온다든지 이런 것들은 대통령이 민심으로부터 호응받을 수 있는 행보는 아니거든요. 그럼 제가 그것과 관련되는 질문을 그게 두 가지를 한꺼번에 한번 예. 해볼게요. 그렇다면 앞으로 4강에서 이 후보들이 대통령과 거리 두기를 좀 알게 모르게 본격적으로 할 것 같은지. 근데 당원 투표가 또 있습니다. 50%가. 예, 예. 그래서 그거를 어느 정도 할 거라고 보시는지 하고 그 4강의 2차 경선에서도 찬반 2대2 구도잖아요. 지금 예. 탄핵 찬반. 예. 그게 가장 치열한 어떤 그 쟁점이 될 거라고 보세요. 예. 아, 그렇게 보세요. 예. 그러니까 그 나경원 후보의 케이스가 다른 후보들에게 보여주는 그런 그 반면교사의 교훈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네. 대통령께서 저렇게 지금 국민들이 민심 납득할 수 없는 은행을 하고 그 비판의 대상이 되면은 그거다가 이렇게 뭐 이렇게 그 얹혀가지고 가다가는 이 전략적으로 이게 패착이 생기겠다. 그렇다고 뭐 대통령을 갑자기 뭐 비판하고 이럴 수는 없지만은 네. 그건 좀 큰 참고가 되겠다. 숙고하면서 가야 되겠다. 거리두기는 대통령이 그렇고. 어떻게 네. 그 은행을 행보를 하고 그에 대해서 민심이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파악하면서 이 관계 조정을 해야 되겠다고 다들 그렇게 생각할 것 같고 네. 이 결국 최종적으로 2강 올라가는 거는 이번에 우리 지지자들이나 무당청이라도 결국은 국민의힘에 대해서 그 네. 어느 정도의 기대가 있기 때문에 그 응답에 참여했다고 보여지는데 그분들이 이 최종적으로 본선에서 잘 되기를 바라는 구도라는 거는 일방적으로 탄핵 반대쪽으로 쏠리지 않고 네네. 어느 정도 이렇게 균형 있게 또 서로 긴장하면서 가는 구도라고 이렇게 보여준 셈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강화되면 강화되지 약화되지는 않을 거다. 그리고 그런 흐름이 강화된다면은 최종 2강도 그 구도로 갈 가능성이 많다. 또 그런 그 구도를 만들어낸 전략적 그 고려와 선택이 예. 우리 당원들에게도 예. 작용할 가능성이 있겠다. 예, 제가 똑같은 질문을 이제 홍익표 의원님한테 드리면 어쨌든 그 4명의 후보가 은연중에 좀 거리두기를 할지 요거 하나 하고 그다음에 탄핵 찬반이 가장 중요한 쟁점이 역시 2차 경선에서 될지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글쎄요. 굉장히 고민스러울 것 같아요. 그래요? 지금 네. 물론 이제 저희들보다는 네. 아마 그 후보 캠프는 자기들 득표율이 얼마큼 나오는지 알겠죠. 만약에 네. 그 예컨대 그 김문수 후보의 표 쏠림 현상으로 나경원 후보가 떨어졌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표의 큰 파이가 네. 압도적인 차이가 났다든지 홍준표 김문수 후보의 쏠림이 있다 그러면은 제가 보기에는 지금 기조에서 크게 안 바뀔 거예요. 아, 그래요. 예, 그거를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 없기 때문에 좀 그런데 저는 그 아직까지는 뭐 저는 미묘한 움직임이 있다고 봐요. 미묘한 움직임은 최근에 한동훈 대표에 대한 어떤 그 당 대표 될 때 어떤 지지층들이 다시 네. 결집하는 한동훈 그 지지자 모임도 있지 않습니까? 네, 네. 거기서 일부 결집하는 모양새는 있지만 네. 그러나 그게 지금 그 국민의힘 지지층의 대세를 움직이는 것 같지는 않아요. 아직까지는 한동훈 대표에 대해서 왜냐하면 일반 여론조사 해 보면 한동훈 대표가 그 양자 대결 그에서 국민의힘 후보 중에서 제일 낮게 나오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그거에 바뀌지 않는다. 이걸 보면 이 국민의힘 지지층의 내부 분위기가 어떤지를 알 수 있겠죠. 저는 그런 측면에서는 여전히 이 김문수 후보나 홍준표 후보 같은 경우는 네. 모호하게 가려고 그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것 자체가 논란거리를 안 삼으려고 하는. 그렇죠. 예. 네. 그러니까 논란거리, 그러니까 자기들은 이미 가지고 있는 표고, 그러니까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지지, 그다음에 좀 더 강성 지지층의 입장은 자기들이 어느 정도 갖고 있는 거기 때문에 여기서 괜히 논란거리를 해가지고 더 얻으려고 노력할 필요는 없잖아요. 네. 그 안철수 후보나 한동훈 후보한테는 절대 안 가니까. 그렇다면 한동훈 안철수 후보를 지지하고 있는 사람이나 또는 그 중간에 있는 사람들 표를 가져오려면 이 문제는 좀 로키로 가면서 네. 다른 문제를 갖고 이제 그 논란을 하면서 이제 표를 얻으려고 확장하려고 하겠죠. 근데 거꾸로 저는 안철수 후보하고 한동훈 후보가
이 문제를 쟁점화하려고 할 것 같아요. 이제는요. 그렇죠. 이걸로 승부를 걸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예, 예. 왜냐하면 안철수 후보가 특히 자기는 나경원 후보하고 이거를 뭐 누가 서로 집 나가라 그런 거 아니겠어요? 당을 네. 떠나라고 하면서 그렇게 해서 자기는 4등이 된 걸 4등인지 모르겠습니다만 4위 안에 네. 들어간 걸로 볼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안철수 후보는 훨씬 더 강하게 네. 한동훈 후보도 그럼 잘못하면 그 자리를 안철수 후보한테 뺏길 수 없잖아요. 그 표가 얼만큼 되는지 모르겠지만 예, 예. 그 표의 상징성을 갖기 위한 또 그 두 사람 간의 경쟁도 세질 것 같아요. 네. 자, 그래서 오늘 1차 관문 통과한 4명 국민의힘 그 후보들 경선 후보들의 참석한 미디어데이 열렸어요. 내일부터 이틀간 TV 토론 진행되는데 이게 1대1 지명 토론 방식이에요. A라는 사람이 B라는 사람 지명하고 뭐 B는 또 누굴 지명하고 이렇게 했는데 어떻게 지명한가 봤더니 김문수 한동훈 지목, 홍준표 한동훈 지목, 안철수 김문수 지목, 한동훈 홍준표 지목 이렇게 돼가지고 한동훈 후보가 제일 바빠요. 일단 제일 바쁘고 자 김문수 홍준표 두 분 다 한동훈 전 대표를 토론 상태로 선택한 이유는 뭔지 자 김문수 후보와 홍준표 후보 발언 차례로 들어보시겠습니다. 궁금한 것은 이제 그동안 우리 당이 이렇게 탄핵이 되고 또 이렇게 다시 선거를 할 수밖에 없는 그 과정이 우리 한동훈 대표님 때 아니냐 해서 그걸 물어보려고 합니다. 네, 둘이 옆에 앉아가지고 아무래도 나를 지목하는 사람이 없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같이 서로 지목하자. 이래가지고 합의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할 말이 많잖아요. 네. 자, 이 얘기를 지금 들어보니까 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탄핵이 되고 그다음에 또 이게 이렇게 조기 대선 치른 이유가 뭔지 뭐 물어보려고 한다. 김문수 그랬고 뭐 홍준표 후보 그렇게 얘기했는데 어떻게 들으셨어요? 이 지금 지목한 이유. 한동훈과 토론하면서 자기가 뭐를 보이려고 한 걸까요? 두 분이. 일단은 그 여러 사람을 봤을 때 예. 김문수, 홍준표 두 분 간의 그 토론은 의미가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럼 다른 사람을 찾아야 되는데 상대적으로 우리가 지금까지 3강이라고 했을 때 한동훈 센 후보가 한동훈 후보니까 예. 한동훈 후보하고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왜냐하면 안철수 후보는 특별히 지금 약점이 없어요. 네. 왜냐하면 본인이 반성할 거 반성하고 다 했지만 한동훈 후보한테는 도리어 이제 배신자론이란 게 이런 거죠. 과거 이제 유승민 전 대표도 그렇고 한동훈 전 대표도 지금 배신자론에 휩싸이는 이유 중에 하나는 예. 단순히 그 현직 대통령을 돌아서서 다른 선택을 했다가 아니라 그 이전의 정치 입문 과정, 정책 성장 과정에서 대통령한테 가장 큰 은혜를 입은 사람 아니냐라는 게 깔려 있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유승민 전 대표 같은 경우도 정치 입문할 때 그 사실은 박근혜 대통령 픽이었고 그쪽에서 네. 그 친박 쪽에서 선택을 했고 박근혜 대표 비서실장도 하고 대구에서 그래서 이제 지역구 비례대표로 있다가 지역구로 나가서 당선되고 그랬거든요. 예. 그러면서 대구에서 삼선 의원이 했던 거예요. 근데 원내대표 하면서 이제 여러 가지 다른 선택을 하면서 갈라서게 된 거죠. 예. 한동훈 대표의 경우도 보면은 사실 검사 시절에 뭐 본인의 역량도 있겠지만 승승장구할 때는 윤석열 사단이라는 거기 윤석열 사단의 막내였잖아요. 그러면서 승승장구했고 법무부 장관 그 모든 기수나 보통 검찰들 우리 기수 중시하는데 기수를 완전히 파기하면서 파격적으로 법무부 장관 발탁했어요. 그리고 저 비대위원장까지 저 대통령실이 사실 내리꽂은 거 아니겠습니까? 선거 앞두고요. 일종의 과정을 보면 정치 입문하는 과정을 보면 윤석열 정부의 황태자였죠. 그런데 탄핵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배신자론이 더 부각되는 거죠. 저는 그런 측면에서 홍준표 후보나 김문수 후보가 저 탄핵만을 문제 삼는 게 아니라 당신의 정책 성장 과정을 문제 삼을 것 같아요. 아, 전체적인 예. 큰 시혜를 받았는데 그렇죠. 그 다음에 어쨌든 배신자 프레임을 계속 가동시킬 거라고 그렇죠. 보세요. 예, 탄핵만 갖고 문제 사는 게 아니라 네. 전체적인 흐름에서 그 한동훈 대표의 성장 과정을 윤석열 대통령과 뗄래야 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의 자꾸 프레임이 걸리면 사실 윤석열 대통령을 계속 공격하는 그러니까 그 윤 대통령과 차별하려고 하는 한동훈 대표도 사실 애매해요. 궁색하죠. 그러니까 거꾸로 윤석열 정부 내내 그러면 그
법무부 장관 했던 시절까지 포함을 해서 그 시절에 대한 자기 반성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뭘 나도 그러면 책임이 있다.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가 이렇게 되는 과정에. 네. 무슨 말씀인지 알았어요. 그러니까 홍익표 의원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정치인으로서의 성장 과정, 그러니까 법무부 장관도 이제 준 정치인이라고 봤을 때 그 과정들을 큰 시혜를 입었던 그런 부분. 그러다가 마치 배반을 해가지고 배신자 프레임까지 같이 하면서 오히려 홍준표, 김문수 후보가 한동훈 후보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과 이렇게 엮으려는 그런 시도도 있을 것 같다. 그러면 한동훈 후보는 어떤 식으로 그걸 또 반박을 하면서 토론을 벌여나갈까요? 1차적으로는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실망했고 또는 마음을 다친 우리 당원들의 지지자들에 대해서 네. 그 마음을 다독거리고 아우르는 행보는 지금도 하고 있죠. 이미 지난번에 그 책 표현했을 때도 네. 그런 소회를 대통령께 좀 미안한 생각, 또 대통령과 한번 좀 뵙고 싶다라든지 이런 예. 표현도 했었고 정서적으로 그렇게 다독거리는 것과 함께 배신자가 진짜 의미는 뭔가. 그러니까 내가 덕을 입은 사람이 네. 이 잘못된 길을 가는데도 불구하고 그 덕을 입었다는 것 때문에 옳은 소리 못하고 또 그걸 거스르지 못하고 직언이나 고언을 못하고 그냥 막 따라가주는 것이 그게 의리냐 네. 충성이냐 그렇지 않고 이대로 가면은 큰 문제가 생기고 잘못될 텐데 내가 나라도 말하지 않으면은 굉장히 큰 불행에 처할 텐데 그 고민 끝에 그 직언을 한다든지 직언하거나 고언하면은 본인도 사실 좀 불이익이 오거든요. 예, 예. 정치적으로 불이익이 오고 또 지금 말씀하신 그런 이제 배신자니 이런 공격도 받을 수가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이야기를 해주는 것이 옳은 것이냐. 공인으로서는 당연히 그래 해야 되지만 네네. 당연히 해야 되고 근데 두 사람과 내가 더 은혜를 입은 사람에 대한 도리라는 측면에서 그냥 따라가 주는 게 좋으냐 같이 망하는 게 좋으냐 아니면 그 망하는 걸 방치하는 게 좋으냐 아니면은 서로 섭섭하고 또 그 부딪히는 부분이 있더라도 제대로 이야기해 주는 게 좋으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한번 이야기해 보자. 그러니까 그게 배신자 프레임을 이제 써 있는데 예. 한동훈 후보가 정말 진정한 배신자가 누구냐? 그냥 예. 대통령에게 할 말 못하고 당을 이 지경을 만들고 예. 뭐 이렇게 온 게 정말 배신자냐? 아니면 한동훈이 배신자냐? 뭐 이런 얘기도 한동훈 캠프 측에서는 하거든요. 그게 이제 박근혜 대통령 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똑같은 저 패턴이 반복되는데 네. 대통령 잘 나갈 때 옆에 붙어 가지고 호가호위하고 그건 아주 쉬운 일이잖아요. 다 보고 네. 그 분명히 문제가 있다는 거 지금 정치 오래 해본 사람들은 이게 보는 눈이 있거든요. 감이 있거든요. 네. 아, 이거는 참 미스테이크인데. 아니, 개인적으로 누가 배신자라고 보세요? 그러니까 그렇게 호가호위 해놓고 힘 빠질 때는 쫙 빠지고 그리고 그 나한테 덕을 입힌 그분이 그 어려움에 처했을 때 네. 같이 하지 않고 같이 도와주지 않고 자기는 거기서 유탄 안 맞으려고 예. 싹 숨어버리고 빠져버리고 그런 의원들도 눈에 딱 보입니까? 많이 봤죠. 제가 정치 30년 했는데. 근데 여기 이 점에서 제가 한 가지 예, 그 홍익표 질문 같은 건데요. 네. 자, 이 한동훈 대표에 대한 공격 포인트죠. 홍준표 후보 입장에서. 네네. 홍준표 후보는 이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말씀 맞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공인이 사적인 은혜를 정치적 은혜를 입었다고 그 사람한테 충성하고 국민을 배신하는 게 말이 되냐? 이건 맞아요. 예. 원론적으로. 예예. 근데 그 집권 2년 과정, 소위 법무부 장관 할 때까지죠. 그 소위 비대위원장 오기 전까지에 그때 도리어 윤석열 정부가 뭐가 잘못하고 있다, 이러면 안 된다, 왜 그 검찰 수사만 해가지고 난리를 이렇게 하고 네. 정치적 통합을 못 하고 있냐고 쓴소리를 한 사람이 또 홍준표 후보였어요. 대구시에서. 예 예. 그러면서 저 집권 내내 2년 가까이 수사만 해서 그때 이런 말까지 했죠. 정확히 기억나는데 옛날에는 정치인에 대해서 하는 말이에요. 한 6개월 안에 다 해가지고 기소할 거 일괄적으로 기소할 거 기소하고 그만 포기할 건 포기하고 해서 한 번에 끝내야 되는데 이건 이거 기소하고 저거 기소하고 2년 내내 이재명 후보 수사만 하다가 지금 나라가 더 혼란스러워진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을 했어요. 근데 그 당시에 그러면 이런 얘기죠. 잘 나갈 때 법무부 장관으로 잘 나갈 때 뭐를 충원을 했냐 대통령한테 그때 호가호위한 거 아니냐. 그래놓고
비대위원장 시켜주니까 그때부터 정치에 야심이 생겨서 대통령 그때부터 대통령하고 사이가 나빠지기 시작했지 않습니까? 그 시작된 건 거기서부터 시작됐죠.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 아마 법무장관 시절에 한동훈 후보가 그러면은 그 제대로 했느냐? 그 본인이 그러면 그 윤석열 정부가 잘 갈 때 충원을 했느냐? 그럼 그 당시에 이런 상황이 오기 전까지 뭘 했고 어떤 역할이 있느냐를 물어볼 것 같아요. 네. 다만 이제 뒤에라도 직언을 하는 게 끝까지 안 하고 그냥 호가호위하는 것보다 이제 낫다고 볼 수 있는데 자 이번엔 토론 상대로 안철수 후보가 김문수 후보를 한동훈 후보가 홍준표 후보를 지목한 이유 안철수 한동훈 두 후보 얘기 들어보시겠습니다. 그래서 미처 물어보지 못하고 두 번 다 중간에 그 질문들이 다 끊겼습니다. 그래서 그걸 제대로 좀 완성하고 그리고 또 김문수 후보님이 가지신 이런 고든 생각들 국민들께도 알려드릴 그런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해서 김문수 후보님 지목했습니다. 경선에서 이기고자 하는 게 아니라 이재명 민주당이 이기기 위한 거잖아요. 저 이재명 민주당은 경선이 아니라 대관식을 하고 있고 우리는 경선에서 치열하게 토론하면서 우리가 어떤 사람이고 어떤 반성을 하고 있고 어떤 과정을 거치는지 보여드려서 국민들의 관심을 끌어야 합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조희진 의원님 예. 이제 안철수 후보는 저기 누굽니까 김문수 전 장관을 이제 지목을 했는데 예. 일단 자기가 보기에 제일 세 보인다고 판단을 하지 않았을까 일단 이런 것들은 뭔가 보여줘야 돼요. 그리고 한동훈 후보는 홍준표 후보 자기를 정말 원색적으로 비난해온 홍준표 후보거든요. 그리고 조금 처음에 첫 미디어데이 때는 분위기 좋은가 싶더니 바로 또 질문도 그렇게 해버리고 자 어떤 걸 보여주려고 할까요? 한동훈 홍준표와의 대결에서. 일단은 그 두 안철수 한동훈 후보가 네. 상대방을 지목한 거는 기본은 이제 세 보이는 사람. 네. 그 다음에는 자기하고 컬러가 다른 사람. 그건 이제 공통점인 것 같고. 네네. 이제 차이점은 안철수 후보는 점잖은 토론하자. 한동훈 후보는 치열한 토론하자. 네. 그러니까 안철수 후보는 스스로 내가 뭐 말 잘하는 사람이거나 뭐 토론에 능한 사람이거나 이런 그 사람은 아니고 차분하고 진지한 분위기라야 내 할 말 다 할 수 있고 막 그걸 갖다가 그냥 그 뭉개고 막 그냥 그 난상 토론 벌이는 사람하고 하면은 할 말 다 못한다라는 네. 그런 생각이 있어서 김문수 후보는 점잖은 분이고 자기 말을 경청해 주는 분이고 하니까 이 부분하고 하면 내가 중간에 잘리지 않고 네. 아까도 그 이야기도 했대요. 중간에 잘려서 내가 할 말 다 못했다. 중간에 자르지 않고 충분히 자기 토론을 통해서 국민에게 보여주고 싶은 걸 다 할 수 있는 기회가 김문수 후보하고 토론이다라고 이제 결정한 것 같고 한동훈 후보는 1차 지난번에 한번 네. 장내에서 한번 이렇게 부딪히고 어떻죠? 장외에도 또 장외전까지 해서 그게 어쨌든 여론을 탔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 4강전에서 4명 중에서 어느 그 조합이 관심을 갈고 저 언론의 주목을 받느냐가 결국은 그 양강에 올라가는 데 있어서 중요한 포인트다. 네. 서로 그 난타전 한번 벌여보자. 그런 예. 취지였다 이거죠. 예. 홍익표 의원님은 그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예를 들어서 만약에 지금 2대2 구도인데 안철수 후보가 못 올라오고 저기 나경원 후보가 올랐으면 이른바 우리가 1대3 구도라 그러잖아요. 한동훈 후보한테 불리해진 건가요? 꼭 그렇지 않을까요? 꼭 그렇진 않다고 그래요? 봐요. 예. 어쨌든 그래도 큰 흐름의 찬반 그 이제 탄핵에 대한 찬반이 네. 균형을 맞추는 것 자체가 한동훈 후보한테도 전체적으로 그 파일을 네. 늘리는데 나쁘지 않다 이렇게 보입니다. 이제 저 같으면 이제 안철수 후보는 그럼 왜 이런 선택을 했을까 이렇게 네. 보는데요. 안철수 후보는 두 사람 중에 고민했을 것 같아요. 한동훈 후보하고 할까, 김문수 후보하고 할까. 예. 저는 한동훈 후보도 선택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어차피 지금 2등 안에 들어 그게 목표잖아요. 예. 그러면은 소위 탄핵을 찬성하면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비판적 입장을 강하게 견제하는 쪽에 상징성을 누가 갖고 갈 거냐. 그러면 사실은 아까 제가 얘기했던 한동훈 후보는 도리어 윤석열 정부에서 시혜를 본 사람이기 때문에 당신 과오와 책임도 있다 이걸 하면서 그 부분을 파고들 여지가 있다. 있었죠. 네. 근데 그거보다는 1등 후보, 그러니까 전체적인 대세 흐름을, 그러니까 이거는 나경원 대표하고의 그 전투의 2라운드 성격이 강하다고 봅니다. 예, 그런 반면에 의미였다 이거죠. 예, 예. 한동훈 후보 역시
이 2등 싸움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2등 안에 들어가는. 그러니까 뭐 1등, 2등, 2등 2강 안에 들어야 되니까 김문수 후보의 표는 절대로 자기한테 오지 않는다 이렇게 볼 것 같아요. 그러면 결국은 뭐냐? 아까 얘기한 홍준표 후보 표는 애매한 거예요. 약간은. 그러니까 비상계엄 자체는 잘못됐고 그런데 탄핵이 마저 어때 약간은 좀 여지가 있는 거기 때문에 한 홍준표 후보의 힘을 꺾어야만 그 표가 김문수 후보한테 안 가고 자기한테 올 여지가 있다. 또 홍준표 후보의 젊은 표도 좀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것도 다 고려한 것 같아요. 두 분 간에 난타전에 따른 개인 감정도 있지만 저는 그거 갖고 했다기보단 실리적 이유가 있다고 봅니다. 다들 실리적 이유를 우선 선택했을 것이라는 말씀이시고요. 이 시간 교통 상황 알아봅니다. 라디오 교통정보센터 김민혜 리포터 나와주세요. 네, 이 시각 교통정보입니다. 퇴근 시간대가 가까워지면서 도로 이동량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우선 서울시내 간선도로는 내부순환도로 성수분기점 방향인데요. 연희에서 홍제 부근 3차로에서 추돌 사고 나면서 현재 3차로가 막혀 있습니다. 뒤쪽으로 정체도 심해서 차로 변경 잘 하셔야겠고요. 강변북로 일산 쪽도 한남대교에서 반포대교 부근 4차로에서 추돌 사고 나면서 일대로도 정체가 극심합니다. 고속도로는 세종 포천고속도로 안성 쪽 부경인 진입로 1차로에서 고장난 버스를 처리하고 있고요. 또 청주 영덕고속도로 청주 방향도 피발령 터널 부근 2차로와 갓길에서 고장난 화물차를 처리하면서 이 회인 나들목 부근으로 5km가량 정체입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퇴근길 당신과 함께 읽는 세상 이야기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 실시간 교통 상황 살펴봤습니다. 뉴스레터 K 정치 토크 홍익표 전 의원, 조혜진 전 의원과 얘기 나누고 있습니다. 자, 이제 2차 경선은 당원 투표 50%, 일반 국민 여론조사 50% 합산합니다. 그 1차 때는 그냥 일반 여론조사만 했었잖아요. 이게 당원들의 당심이 들어갑니다. 29일에 과반 득표자 없으면 상위 1, 2간 결선 투표 진행됩니다. 자, 조혜진 의원님. 당원 투표 50% 반영되면 이것도 뭐 아주 중요한 변수인데 누구한테 유리할 것 같아요? 그냥 그 상식적으로 보면은 김문수 후보, 홍준표 후보에게 유리하다고 볼 여지가 있는데 꼭 그렇지 않다? 예,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 당원들의 전략적 이 선택의 폭이 이 강도가 어느 정도이냐가 변수가 될 것 같아요. 아, 그래요. 근데 그런 것이 약간 전략적 선택이 나올 가능성 있다고 보시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그랬으니까. 그랬어요. 당장 뭐 안철수 후보 올라간 것도 그렇다고 봐야 된다 이거죠. 더 거슬러 올라가면은 윤석열 검찰총장 우리 당이 받아들였잖아요. 아까 좀 말씀드렸지만 그런 선택을 할 수가 없거든요. 과거에 우리 당은 그런 선택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바뀌었어요. 민주당이 전략적 투표를 하는 거 보고 이제 배운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맨날 지니까 우리도 좀 생각하고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것도 있었지만 또 그때부터 바뀌기 시작했고 그 뒤에도 여러 차례 예를 들면 뭐 이준석 대표 같은 사람을 30대 원외를 갖다가 당대표를 시키는 그 파격적 선택은 제가 이 당에 보수정당에 30년 있어 왔지만은 혁명적인 거거든요. 우리 당원들이 그렇게 하는 거 보고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 당원들 엄청 바뀌었네. 그런 것들이 있고 당원들이 그 대통령에 대해서 사실은 그 개엄 전에 많이 실망했잖아요. 10%대까지 떨어질 때는 지지율이 떨어질 때는 핵심 지지층까지 빠져나온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개엄하고 탄핵 국민 들어가니까 쫙 모여가지고 결집해가지고 대통령 지키자. 이재명은 안 된다. 탄핵 기각, 각하 이러면서 그 추운데 다 모여들고 할 때는 그 단순히 그냥 대통령 좋아서 개인적으로 호감이 있어서 그거 아니거든요. 이건 이렇게 해야 된다. 정권을 내줄 수 없다? 예. 그런 전략적 동기가 굉장히 강하게 그런 강력한 행동을 이끌어내는 정도의 동기부여가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도 결국 우리 당원들의 최종적인 고민은 본선에서 어떻게 이기느냐, 어떻게 이재명 집권을 막느냐, 그거에 꽂혀 있기 때문에 그 강도가 그렇게 간단치는 않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보면은
고민하는 거는 이제 결국 단일화 이제 이재명을 제외한 나머지 세력을 단일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그러려면은 그 단일화할 수 있는 후보가 누구일까를 한 전략적으로 고민할 거고. 그렇죠. 그다음에 단일화 했을 때 예를 들어 한덕수 대행이 나왔을 때 한덕수 대행하고 단일화 한다고 그러면 그 컨벤션 효과나 시너지 효과가 클 사람이 누구일 것인가. 최종적으로는 만약에 한 총리가 안 나오고 단일화도 또 안 되고 했을 때 우리 단독으로 해야 된다고 가정하면은 본선에서 그래도 확장력이 가장 큰 후보가 누구일까 그런 전략적 고민들을 반드시 할 거라고 봅니다. 자, 홍익표 의원님이 보시기에 쭉 흐름으로 볼 때 1, 2위는 이제 처음에 과반이 나오기 힘들 것 같은데 1, 2위는 누구고 결국 최종 후보는 이 사람일 거다. 한번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거 좀 너무 어렵죠? 너무 어렵습니다. 이거 지금 예측하는 거 거의 의미는 없을 것 의미가 같고요. 없고. 어쨌든 이런 것 같아요. 그냥 현상적으로 보면 김문수, 홍준표 후보가 조금 유리해 보이긴 하지만 흐름상은 한동훈 후보를 무시할 수 없는 흐름은 있는 것 같아요. 좀 그러니까 예를 들면 후원금 모집 현황이라든지 최근에 어떤 이런 예를 들면 SNS의 언급량 이런 것들 등등을 감안하면 하여간 그 세 분 간의 싸움은 마지막까지 치열할 것 같다. 그래서 쉽게 점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자, 그러면 그거를 우리가 조금 더 지켜보고요. 오늘 오후 4시부터 이제 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들의 2차 토론회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이재명 후보, 김경수 후보, 김동연 후보 발언 차례로 들어보시겠습니다. 지금 비록 어렵지만 우리가 조금만 힘을 합치면 얼마든지 이 위기를 극복하고 새로운 세상, 더 나아진 세상 만들 수 있습니다. 우리 국민들의 충직한 도구로 위대한 새로운 나라 꼭 만들겠습니다. 우리 국민들의 뜻이 제대로 반영되는 나라, 저 이재명에게 맡겨주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 경제 운영을 총괄했던 경험, 위기 극복했던 경험, 경제는 말과 구호가 아니라 실천과 경험으로 하기 때문입니다. 맡겨주시면 이 어려운 경제 위기 반드시 극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손을 잡아주십시오. 여기 계신 우리 두 후보님과 함께 우리 대한민국을 메가시티 공화국으로 함께 만들겠습니다. 골고루 잘 사는, 지역적으로 차별 없이 함께 잘 사는 그런 대한민국을 꼭 만들겠습니다. 자, 세 분 얘기 들어보니까 이재명 국민의 충직한 도구 위대한 새로운 나라, 김동연 경제위기 반드시 극복, 김경수 차별 없이 잘 사는 대한민국, 뭐 이런 키워드로 요약이 될 것 같은데, 자, 홍익표 의원님, 지금 이재명 후보가 충청하고 영남권에서 90% 안팎의 압도적인 지지를 얻었어요. 뭐 9대 명이란 말까지 나오고, 여기에 대해서 김동연 지사는 이렇게 압도적인 몰표라 그럴까 이런 것들은 좀 비정상적이고, 그래서 정권 재창출하는데 뭐 크게 약간 뭐 경고등이라 그러나 그런 취지로 또 얘기도 하던데, 자, 근데 호남의 어떤 투표율일까, 호남의 득표율은 또 특히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그렇죠. 왜냐하면 왜 호남이 중요하냐면 단순히 호남에서의 득표율이 아니라 그 호남이 당원도 많고 당원 수도 많고 우리 당의 중요한 어떤 그 상징성 이런 측면에서 호남의 영향력을 무시할 수 없지만 더 중요한 건 호남과 수도권이 거의 연동돼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서울에서 이렇게 지역위원회 저희들 지구당 이렇게 관리를 해보면 서울의 상당수 당원들의 상당수가 호남 분들이 많으세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서로 지역하고 다 서로 연결하고 호남 분위기가 어떠냐, 서울은 어떠냐 서로 의견 교환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호남과 수도권의 어떤 표의 흐름 이런 게 연동돼 있기 때문에 호남에서의 결정이 어떻게 나느냐에 따라 수도권도 거의 비슷하게 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요? 수도권과 호남이 연계돼 있고 연결돼 있는 그 부분이 아주 중요한 포인트여서 이 부분 아주 득표율 얼마나 되는지도 아마 주목하고 신경 많이 쓸 것 같은데, 자, 지난번에 재보궐선거 때 보니까 담양군수에 이제 조국혁신당 후보가 당선이 되는 이변이라면 이변이 있었는데, 호남 또 견제 투표 어떤 성격도 성향도 강한 곳이 또 호남이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모르겠습니다. 뭐 이재명 후보가 압도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크다고들 많이 얘기하지만, 혹시 좀 그 표가 분산된다면 김동연, 김경수 중에 어느 쪽으로 갈 거라고 보세요? 조혜진 의원님. 그냥 상식적으로 보면은 어쨌든 조금 앞서 있는 쪽으로 더 많이 실어줘야 표가 그렇죠. 날 테니까. 그래 보면 김동연 후보인데 그 차이가 김경수 후보하고 크게 나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좀
이미지 컬러 이런 측면에서 보면은 이재명 후보하고 좀 약간 좀 대비가 많이 되는 후보에 실어줘야 좀 이렇게 각이 선다라고 보면 또 김명수 후보인데 잘 모르겠고요. 그거보다도 호남이 전략적 투표를 할 것이냐가 저는 오히려 더 관심사입니다. 아, 그래요? 예. 호남은 우리 전략적 투표의 원조거든요. 호남 우리 저 주민들이나 당원들이. 네네. 그래서 옛날에 뭐 예를 들어서 뭐 노무현을 선택한다든지 뭐 이런 말씀이시죠? 또 문재인 대통령 한번 혼내려고 그 안철수 국민의당한테 그냥 몰표를 몰아주고 뭐 안철수 국민의힘이 좋아서가 아니고 문재인 민주당이 잘 돼야 되는데 그냥 놔두면은 이거 안 될 것 같으니까 혼내기 위해서 그 정도까지도 전략적 고려를 하는 데인데 시험 전략적 고려를 한다고 한다면은 이재명에게 뭐가 도움이 될까? 90% 도움 안 된다. 뭔가 장이 서야 된다. 그러면 좀 긴장 관계도 있어야 되고 그러면 2, 3등이 좀 올라와야 되고. 그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는 아니 거예요? 그게 그건데. 근데 지금 호남 민심 전체적인 민심은 좀 제가 볼 때는 착잡하거든요.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이렇게 좀 조건부 지지예요. 이재명 대표가 마땅치 않은 부분이 이제 있어요. 지난번에 굉장히 좀 놀라운 거지만은 탄핵 국민에서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호남에서 굉장히 높았습니다. 탄핵 반대도 상상 이상으로 높았습니다. 네. 그거는 꼭 뭐 이쪽이라기보다도 이재명 대표에 대한 평소에 갖고 있었던 마땅치 않은 것들이 그런 식으로 표출됐다고 보여져서 그런 이재명 대표가 이 본선에서 이렇게 잘 가도록 우리가 이렇게 좀 움직여서 좀 이렇게 전략적 표 나누어주기를 해볼까라는 그런 관심을 고려를 할지 그다음에 호남의 당원들 결국 이제 당원들이 그런 역할을 해야 될 텐데 권리 당원들 비롯해 이 사람들이 그 호남 전체를 대표하는 이 대표성 있는 당원들인지 아니면 흔히 말하는 이제 개딸 성향의 일방적인 지지를 하는 당원들인지 일방적 지지를 하는 당원들이 지금 90% 만들어내는 거잖아요. 네. 그런 당원들이면은 그런 전략적인 그림을 그려내기가 어렵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관심 포인트입니다. 네. 홍익표 의원님. 우선 탄핵과 관련된 호남의 조사는 그때도 조금 이상했어요. 이상해서 좀 튄 거 아니냐 일부 여론조사에서 그렇게 생각이 되고 그다음에 호남의 당원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이게 무슨 개딸 뭐 여론조사다 이렇게 가진 않아요. 호남은 굉장히 민심이 당원 수가 많기 때문에 일반 여론하고 거의 비슷하게 흐름이 가고요. 그런 측면에서 저는 두 가지 흐름이 있을 거로 봅니다. 하나는 어느 게 맞느냐. 그러니까 즉 90% 압도적 지지를 주는 게 도리어 민주당이 본선에서 도움이 안 될 수도 있어. 이렇게 판단한 분도 있을 것 같고 그래도 이번 대선은 무조건 이재명으로 가야 돼. 이재명밖에 없어. 이렇게 판단한 분들도 계세요. 왜냐하면 이번 대선 자체가 결국은 윤석열 정부하고 대척점에서 싸우면서 만들어진 과정 아니었겠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윤석열 정부하고의 대척점이 있는 사람은 이재명 후보죠. 뭐 그건 이론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호남의 민심도 저는 뭐 정도의 차이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큰 대세론에서 벗어나지 않을 것 같아요. 압도적이다 이렇게 예상하시는 거고 이번 대선 최대 변수로 꼽히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민주당 공세수위 높아지고 있습니다. 박찬대 원내대표 한 권한대행이 차기 대선 입맛 다시고 있다. 김민석 최고위원 총리 공관 앞에서 이틀 연속 기자회견 열었는데 그 기자회견 제목이요. 한덕수 출마용 졸속 관세 협상 규탄 기자회견입니다. 이게 어쨌든 한덕수 대선을 관리해야 되고 이게 이런 위급한 정국을 수습해야 될 대통령 권한대행이 이렇게 자기 정치적인 어떤 행로를 하고 있다. 이게 이제 민주당의 요점이잖아요. 근데 그것과 함께 한덕수에 대한 민주당의 경계심도 발동됐다. 이렇게 봐야 됩니까? 글쎄요. 경계심은 그까지는 아닌가요? 지금 여론조사 과정에서 한덕수 후보가 예컨대 한 자릿수로 들어온 그런 게 유의미한 여론조사가 있다면 모르겠지만 다른 후보하고 별 차이가 없어요. 그리고 출마 자체도 사실은 불확실한 상황인데 다만 저는 정말 위험한 게 한미 관세 협상 문제는 이건 좀 심각한 문제라고 봐요. 저는 한덕수 권한대행의 출마 여부와 관계없이 지금 제가 다른 데서 여러 차례 얘기했지만 미국하고 협상은 될 수 있으면 시간을 갖고 늦게 할수록 유리합니다. 최근에 미국 내 인플레이션 문제라든지 또는 미국의 경제 상황이 일자리 문제, 경제가 악화되고 미중 관계 속에서 미국이 되게 어려워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도리어 트럼프 정부 입장에선 전리품이 필요한데 만만한 지금 한국, 일본
영국, 호주 등을 이렇게 줄 세워가지고 빨리 우선 협상 대상으로 한 거기 때문에 거기에 우리가 말려들어갈 이유는 없거든요. 그리고 이번 관세 협상엔 중요한 그 조세상의 문제, 그리고 막대한 재정적 부담이 따르게 돼 있어요. 네. 잘 아시겠지만 이거는 우리 통상과 관련된 통상 관련 절차법에 따라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네. 그런 측면에서 한덕수 권한대행의 입장은 저는 협상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협상을 하되 결론 내지 말라는 겁니다. 협상을 잘 정리해서 다음 정부가 이어받아서 마무리를 잘할 수 있도록 징검다리 역할을 해야 되는 거지, 본인이 과도 정부가 그 협상을 마무리 지으려고 하는 것은 제가 보기엔 그건 굉장히 월권이고 국회의 동의도 받기 어려울 거라고 보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자기의 어떤 정치적 목적을 위해 가지고 졸속 협상을 해가지고 만약에 그 결과가 나쁘면 이건 나라의 미래와도 관련되는 얘기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또 한편으로 한덕수 대행을 때리면 때릴수록 몸값만 불려준다, 이런 정치권의 관측도 있어요. 그래서 뭐 심지어는 탄핵소추 당하기를 원한다, 뭐 이런, 그거야 뭐 약간 우스갯소리이긴 하는데 그런 얘기까지 나오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그 민주당 스스로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탄핵 유도하네, 이렇게 민주당 의원님들이 그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네. 그렇게 그거는 역설적으로 보면은 민주당에서 탄핵하면 오히려 그 민주당이 손해다. 네. 한덕수 대행을 키워준다, 그렇게 보기 때문에 그런 거고. 그러니까 우리 당의 권성동 원내대표도 탄핵하라, 해보라 이런데 못하는 것도 그런 맥락이 다 있다고 보여지는 거죠. 네. 자, 시간 관계상 마지막 주제로 가봅니다. 대법원이 어제 이재명 후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전원 합의체 회부했고 바로 첫 합의 기회를 열어서 심리 착수했고, 내일이면 오늘이 수요일이니까 내일 목요일 날 또 심리한다 그러고, 누가 봐도 좀 속도전을 펼치는 건데, 자, 전원 합의체를 대법원장이 직접 회부시킨 거, 속도를 낸 배경 어떻게 보세요, 진짜 홍익표 의원님은? 그래서 이걸 뭐 어떤 이유로 봐야 될지 모르겠는데 네. 통상적으로 그 전원 합의로 갈 때는 어떤 사안이 매우 중대하거나 그리고 또 기존의 대법원 판례하고 뭔가 이제 상충되는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될 때 이런 경우가 일반적이거든요. 네. 일단은 제가 보기에는 소부에서, 그러니까 이제 그 작은 위원회를 구성해서 합의하기에는 결론을 내기에는 뭐라고 이제 그 유력 대선 후보와 관련되니까 전원위원회로 가는 거는 워낙 사안이 크다. 예. 예. 전원 합의체로 가는 거는 뭐 일정 정도 이해를 합니다. 다만 모르겠습니다. 이미 2심에서 물론 1심과 2심이 엇갈렸지만 유무죄로 2심에서 무죄 판결이 난 상황에서 지금 대선이 확정돼 가지고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국민이 선출할 수 있는 권한을 이제 와서 사법부가 어떤 이 결정권을 쥐고 그거를 판을 흔들려고 하는 것은 전 과도한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예. 그리고 현실적으로 막을 방법도 없고요. 왜 그러냐면 3심은 형량을 결정하는 게 아니라 만약에 3심이 유무죄를 결정한다 하더라도 그 파기환송이거든요. 네. 파기환송하면 통상적으로 2심이 다시 열리고 3심까지 하려면 짧게는 6개월 이상에서 한 1년 정도 통상 걸립니다. 네.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네. 그래서 그런 등등을 감안하면 이번 대선 전에 6월 3일 예정되는 대선 전에 파기환송해가지고 모든 문제가 결정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거든요. 그렇다면 이렇게 무리하게 대법원에서 뭔가 속도전을 낼 이유는 없는 것 아니냐, 이런 실제로 겁니다. 예를 들어서 법사위원장, 정청래 법사위원장도 아니 대법원이 그 대선에 등판하냐 뭐 이런 취지 얘기. 전현희 의원도 역시 법사위원이죠. 이렇게 보면 되게 좀 걱정이 묻어나고 김승원 의원도 걱정은 하고 있어요. 근데 예를 들어서 뭐 기각이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그 파기환송이라는 게 있고 파기자판이라는 게 있잖아요. 예. 경우의 수가 거기에 따라서 엄청 다르더라고요. 예. 이게 판결을 뭐 5월 안에 낼라 그러는 것 같습니까? 어떻습니까? 저는 그렇게 느껴지죠. 그래요? 그냥 소부에 배당했다가 좀 시간이 소부에서 좀 검토 좀 하다가 네. 이거는 소부에서 결론 내리기는 좀 너무 버겁다. 네네. 그래서 전압으로 넘기고 나서 또 좀 시간 지나서 기일 잡고 네. 그다음 또 지나서 2차 기일 잡고 평소에 하던 식으로 하면은 그냥 저거는 대법원이 이재명이나 민주당 정치권 눈치에 안 본다는 걸 보여주려고 국민들한테 네. 그쪽에 눈치 보고 이렇게 재판 미루는 게 아니라는 거 보여주기 위한 제스처다라고 그냥 통상적으로 해석하고 넘어가면 되는데 이거는 배당되자마자 2시간 만에 전압으로 넘겨버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넘기자마자 바로 길 잡아. 그날짜로 바로 회의 열어버렸고. 그리고 이틀 뒤에 내일 또 회의 하고. 잡고. 예.
이거는 제가 제 느낌으로는 이거는 투표일 전에 그 선고하려고 하는 거. 5월달에 아니면 예를 들면 아니면 그렇게 할 필요가 없거든요. 이유가 없다. 예. 그래서 결론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은 뭐 그 우리 홍표 의원님께서는 뭐 국민이 선택한 후보를 갖다가 대법원 어떻게 할 수 있냐고 그러는데 대법원이 바라볼 때는 그게 아닐 거라고 보거든요. 이번에 헌법재판소 하는 거 보고 대법원의 대법관은 12명인데 헌법재판소는 8명이 대통령을 파면시켰지 않습니까? 네네. 대법원은 헌법재판소를 자기들 아래라고 보거든요. 뭐 대법원이 그걸 못한다. 헌법재판소는 대통령을 저렇게 18명이 날리는데 대법관들이 볼 때 헌법재판이 약간 이상한 그 정치재판이라고 보이죠. 약간 이렇게. 근데 자기들은 뭐 그것도 못한다고 하면 앞으로 대한민국은 헌법재판소가 최고 법원이다. 대법원은 그 밑에다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런 것 때문에 못하지는 않을 거라고 보고 다만 결론이 어떻게 날지는 저는 뭐 알 수가 없는 건데 하여튼 그 무죄 같으면은 바로 그냥 뭐 그 인용해버리면 되는 것이고 근데 유죄 같으면은 파기환송하면은 더 복잡해지기 때문에 스스로 판단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저는 제 생각 짧게 하면 큰 변수가 안 될 거라고 보입니다. 그렇게 보세요. 예. 자, 이재명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전원 합의체 회부와 관련해선 2부에서도 이재명 캠프 법률지원단장인 박균택 의원으로부터도 당의 입장을 이제 자세히 들을 거고요. 또 우리 마지막에 법이 든 성배라는 코너가 있는데 거기에 박성배 변호사와 함께 법적 측면에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홍익표 전 민주당 의원, 조혜진 전 국민의힘 의원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뉴스레터 K 1부 마치고 2부가 이어집니다. KBS 라디오 연중기획 희망충전 대한민국 635번째 이야기.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유지원입니다. 9살 기훈이는 학교에 갈 때마다 마음이 무겁습니다. 세탁하지 못한 옷과 검게 그을린 신발, 간단한 학용품조차 챙겨가기가 어렵기 때문인데요. 얼마 전 경북 영덕에 덮친 산불로 인해 삶의 터전을 잃어버린 기훈이네. 속옷 한 장, 양말 하나도 가지고 나올 수 없었던 그날의 긴박함. 온 집을 휘감던 불길은 아직도 가슴에 생생히 남아 기훈이와 가족들을 힘들게만 합니다. 어릴 적부터 해안가에 살았던 기훈이네는 몇 차례의 물난리를 겪은 후 얼마 전 산 쪽으로 이사를 한 건데요. 하지만 예상치도 못했던 산불로 인해 이렇게 큰 고통을 겪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예전의 일상으로 돌아가고 싶지만 모든 것이 뿌연 연기처럼 암담하기만 한 상황. 임시대피소에서 힘겹게 생활하고 있는 기훈이네 가족이 평범한 일상을 되찾을 수 있도록 여러분이 두 손을 꼭 잡아주세요. 여러분의 따뜻한 손길이 희망의 빛이 됩니다. ARS 060-700-1580 060-700-1580 한 통화 3,000원으로 희망을 선물해 주세요. KBS 라디오 연중기획 희망충전 대한민국은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인탑스 주식회사, 그리고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ARS 060-700-1580 한 통화 3,000원입니다. KBS 58분 날씨. 별다른 기상 악화나 큰 특보 없이 아주 무난한 수요일이었습니다. 오랜만에 특보라니 깨끗하게 비었는데요. 오늘은 평년보다 대부분 낮 기온이 3, 4도가량은 높았습니다. 서울은 22.9도까지 기온이 올랐고 대전과 청주가 24.6도
20도로 전국에서 가장 높은 낮 최고 기온을 나란히 기록했는데요. 기온이 가장 높았어도 25도를 넘지는 않아서 큰 더위는 없었습니다. 당분간 일교차가 15도 내외로 크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 서울 11도 등 전국이 8도에서 13도로 출발하겠습니다. 내일 낮 최고 기온은 서울이 20도까지 오를 전망이고요. 또 광주도 21도 선, 강릉도 내일은 22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대구는 내일 구미와 함께 25도까지 올라서 약간 더워지겠고요. 내일 낮 기온은 전국이 17도에서 25도 분포를 이어가겠습니다. 내일은 전국이 맑겠지만 내일부터 대부분 전국의 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모레 금요일부터는 동쪽 지역 중심으로 대기가 차츰 건조해지겠습니다. 불조심하셔야 되겠고요. 오늘과 내일 미세먼지 농도, 오존 농도 모두 무난하게 이어가겠습니다. 다만 내일 새벽부터 아침 사이에 일부 경기 남서부나 충남, 전북에는 안개가 짙게 끼겠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은 22도입니다. 기상청에서 최영우였습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6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여러분은 지금 퇴근길 시사편지 한 장,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를 듣고 계십니다. 이 시각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입니다. 검찰이 이른바 건진법사 전성배 씨가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에 대한 선물 명목으로 통일교 측으로부터 고가의 목걸이를 받은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전 씨는 목걸이를 잃어버렸고 김 여사에게 전달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대법원 심리에 속도가 붙고 있습니다. 사건이 전원 합의체에 어제 회부되자마자 심리가 시작됐는데 내일 속행 기일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조태열 외교부 장관이 하루 앞으로 다가온 미국과의 2+2 고위급 통상협의와 관련해 미국 쪽에서 요청이 있으니 얘기를 들어보고 예비적 의견을 제시하는 정도의 목적이라고 말했습니다. 조 장관은 이어 협상의 속도나 마무리하는 시점에 대해 미리 예단하고 싶지 않다면서 서둘러 할 생각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서울 미아역 인근 마트에서 일면식 없는 이들에게 흉기를 휘둘러 2명의 사상자를 낸 30대 남성에게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이 남성은 어제 오후 6시 20분쯤 서울 강북구 미아역 인근 마트에서 진열된 술을 마신 뒤 판매 중인 흉기 포장을 뜯어 60대 여성과 마트 직원인 40대 여성에게 휘두른 혐의를 받습니다. 올해 2월 합계 출산율이 1년 전보다 0.05명 늘어 0.82명을 기록했다고 통계청이 발표했습니다. 올해 1월 출산율은 0.88명으로 2달이긴 하지만 올해 들어 0.8명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편유희였습니다. 뉴스의 진수를 보여주는 인터뷰. 뉴진수.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 레이스가 중반으로 접어들었습니다. 충청권, 영남권에 이어서 오늘부터는 호남권 경선 일정이 시작됩니다. 현재 이재명 경선 후보가 충청권, 영남권 경선에서 모두 90% 안팎의 압도적인 득표율로 압승하면서 독주 체제를 굳혀가고 있습니다. 반환점에 접어든 민주당 경선 소식, 박균택 민주당 의원과 하나하나 짚어봅니다. 지금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박균택 의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박준택입니다. 엄청 바쁘실 텐데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아이고, 불러주셔서 제가 감사합니다. 자, 의원님께서는 지금 이재명 후보 캠프 법률 지원단장 맡고 계십니다. 최근 여론조사에서 이재명 후보 지지율 잘 나오고 있습니다. 민주당도 그렇고 이 후보 캠프도 그렇고 상당히 뭐 고무돼 있다 그럴까요? 그러면서도 뭐라 그럴까 좀 이렇게 뭐 역풍이랄까 뭐 어떤 충돌 마찰이랄까 이런 걸 뭐 조금 조심하는 그런 뭐 모습도 엿보이는데 지금 캠프 분위기 어떻습니까? 예, 좀 그 예상보다 네. 좀 더 높은 지지를 보내주시는 것 같습니다. 네네. 아마 이제 이재명 후보 본인의 개인적인 지지가 높은 덕분이긴 하겠지만은 6.3 선거에서 꼭 승리해야 한다는 민주진영의 그 열망 이것까지 반영된 수치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캠프 분위기가 좋은 것은 사실이지만 이럴 때일수록 좀 더 침착하고 겸허하게 임하자는 이런 분위기들이 캠프 구성원들에게도 좀 있는 상태입니다. 네. 그 90% 그 경선에서의 지지율은 단지 경선 지지율뿐만이 아니라 본선에서도 반드시 이기라는 그런 그 뜻일 거다 이렇게 이제 분석을 해주셨고요. 자 그리고 더 겸허하고 신중하고 침착하게 이렇게 해야 된다는 말씀까지 해주셨습니다. 자 경선에서 90% 안팎 득표율이 나오면서 5대0에 이어서 9대0이라는 얘기까지 나옵니다. 그래서인지 이렇게 좀 그 이 후보 요즘 최근에 보면 다소 여유 있게 정책 공약 발표 이런 데 좀 집중하는 모양새입니다. 자, 특히 이제 세 번째 대선 도전인데 중도 확장에 힘쓰는 모습이 많이 엿보입니다. 자, 박균택 의원님 보시기에 국민들에게 잘 다가가고 있다고 평가하십니까? 예, 좀 그런 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윤석열 정권이 3년도 안 되는 기간 동안에 우리 경제, 민생에 큰 타격을 줬지 않습니까? 경제 성장률 뭐 계속 낮아졌던 것도 그렇고 여러 가지 지표가 안 좋았는데 네. 결국은 새 정부의 이제 최우선 과제는 결국 경제와 민생의 회복이 될 수밖에 없다.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차원에서 이제 이재명 후보는 민주당이 좀 전통적으로 강조해왔던 그 분배 이거 못지않게 성장도 이제 함께 강조하려는 그런 의지가 보입니다. 네네. 그래서 이제 이재명 후보가 또 원래 성향이 이념주의자라기보다는 또 실용주의자이고 네. 또 국힘이 너무 지나치게 수구적으로 흐르다 보니까 이런 여러 가지 상황이 맞물려서 저절로 중도성을 추구하는 모양새가 더 강해지는 것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고 네. 이런 것은 결국은 다수 국민들에게 지지를 받기에는 더 좋은 것이 아닐까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이념주의자 아닌 실용주의자로서 어떤 국민들 실생활 이런 데 신경을 쓰고 있다는 취지로 이제 말씀하셨고요. 자, 국민의힘과 보수 진영에선 반 이재명 정서 얘기 많이 합니다. 국민의힘 경선 후보들은 이재명이 대통령 되면 안 된다. 입법 권력에 의해 입법 권력에 의해서 행정 권력까지 장악을 하고 이어서 뭐 나중에 헌재 재판관이라든지 대법관 등도 잇따라 임명하면 사실상 견제할 수단이 사라진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뭐 이런 우려랄까요? 뭐 이런 지적 이런 것들을 좀 극복할 만한 방안이랄까 뭐 그런 것들을 좀 생각하고 계십니까? 결국은 이제 국힘 후보들 그 다수가 네. 전임 대통령의 그 내란 행위를 옹호를 했고 또 대통령에 도전하는 그 목적이 국립민복이 아니라 이재명 대표를 떨어뜨린 것처럼 말하는 모습에 좀 어이가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이제 어떤 그 민주당의 그 정책이라든가 이재명 그 후보의 그 특성이 독재성하고는 거리가 멀고 그 어떤 그 독재적이고 폭압적인 이런 DNA는 국힘 쪽에 있었지 민주당에 있지는 않았다. 이런 부분들을 좀 설명을 해드리고 싶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이재명 후보를 좀 더 악마화하고 또 반 이재명 정서를 이용하려는 그런 것이 또 현실이기도 한데 어쨌든 남은 기간 인간적인 오해나 이념적인 오해를 좀 풀고 공적 또 사적으로도 신뢰할 만한 지도자라는 사실을 알리는 것은 물론이고 네. 민주당의 정책들도 정말 어떤 국민들의 공감을 받아가면서 추진할 것이라는 의지를 좀 더 분명하게
나타내서 평가를 받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지금 이제 민주당 경선 보면 이제 세 분이 출마를 했는데 이재명 후보가 워낙 많이 앞서가고 뭐 김동연, 김경수 후보가 이제 뒤따라가는 그런 모양새예요. 근데 그 많이 앞서가는 거는 본래부터 예상이 됐었는데 그래도 뭐 많이 지금 차이가 나긴 하지만 김동연, 김경수 두 후보가 뭐 열심히 또 그 경선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 두 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세요? 경선 참여에 대해서. 사실 우리 당에서 봤을 때는 소중한 인재들 아닙니까? 네. 그리고 또 정책적으로도 다 뭐 이재명 후보, 저는 이재명 후보님 캠프에 있으니까 이재명 후보가 네네. 가장 우선이라고 보지만 네. 그 두 분들도 아주 훌륭한 분들이고 또 정책적으로는 또 당연히 합리적인 것들을 또 제시를 하고 민생 중심 또 민주주의 회복이라는 이 가치를 추진하기 위해서 함께 노력해야 할 분들이니까 네네. 뭐 다 뭐 좋은 평가를 받기를 바라고 민주당에 인재가 많다, 좋은 정책들이 많다 이걸 함께 알릴 수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경선을 통해서 민주당의 뭐 어떤 일종의 정책 경쟁을 통해서 더 이런 그 국민들에게 많이 알릴 수 있는 기회가 있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자, 이번에 이제 국민의힘 경선 후보 관련해서 좀 질문을 드려볼게요. 어제 1차 컷오프 통해서 4명이 2차 경선 진출자로 확정이 됐습니다. 자, 박균택 의원님 그 4명 이렇게 그 1차 관문 통과하는 거 보니까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어떤 점을 주목해서 보셨어요? 예. 그 김문수 후보와 홍준표 후보는 당연히 예상했고 한동훈 후보도 예측을 했는데 네. 나경원 후보와 안철수 후보가 좀 궁금했던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예. 근데 그 내란을 옹호했던 나경원 후보보다 그걸 좀 비판적이었던 안철수 후보가 올라오는 걸 보면서 국힘에서도 윤석열 그 전임자의 그 내란 행위를 옹호하는 행위가 꼭 옳은 것만 아니겠다라고 뭔가 노선을 수정하는 듯한 느낌이 들어서 네. 국가적으로는 좀 다행이라는 생각은 듭니다. 네. 그러나 그 어떤 한동훈 후보나 안철수 후보가 그 배신자 이미지 또는 늘 철수하는 이미지 때문에 네. 쉽지는 않을 것 같고 결국은 김문수 후보나 홍준표 후보 중에 둘 중 한 명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김문수 후보는 좀 수구 꼴통의 이미지가 있고 홍준표 후보는 요새 막말에다가 특히 그 명태균 게이트 혐의가 너무 짙어서 네. 둘 다 국민의 선택을 받기는 어려울 것 같다. 네. 더구나 한독수 총리와의 그 단일화 과정을 또 앞둘 수가 있다, 겪을 수가 있다라는 이런 생각이 들다 보니까 네네. 참다운 국힘의 후보인지 이것도 좀 모르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두루두루 약점이 있다는 취지로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네네. 자, 지금 박균택 의원님이 말씀하신 그 용어 중에 수구 꼴통이라는 거는 제가 강성 보수라는 그 말로 이렇게 대체를 할게요. 예, 알겠습니다. 예, 방송이니까. 예. 예. 자, 그리고 이제 한덕수 대행에 대해서 좀 여쭤볼게요. 한덕수 차출론이 나오면서 민주당은 연일 한덕수 권한대행을 강력히 비난하고 있습니다. 그 비난하는 이유 좀 설명해 주세요. 아마 사실은 선수로 뛰겠다고 나와서는 심판이 정상은 아니지 않습니까? 네. 본인이 대선 관리에 충실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가 갑자기 선수로 뛸 뜻을 보이기 때문에 너무도 비정상적인 상황이 일어나서 그것을 지금 비판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은 그 어떤 한덕수 후보가 나오는 것 자체에 대해서는 민주당에서는 크게 걱정하지 않는 민주당만 생각하면 저는 더 나은 점도 있지 않나 생각을 하는 게 오히려 저 홍준표, 김문수 후보보다도 더 이렇게 이쪽에 민주당 예컨대 이재명 후보가 이제 최종 후보가 됐을 때 더 쉬운 상대일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이세요? 예, 그러니까 더 쉬운 것은 아니지만 똑같이 쉬운 상대다. 다 비슷비슷하다 이렇게 보는데 네. 한덕수 총리의 경우에는 윤석열 정권 3년 내내 무능했지 않습니까? 아무런 실적을 못 보여줬습니다. 경제도 뭐 폭망 사태를 가져왔고 그리고 내란 직전이나 내란 이후 상황 관리할 때에는 아주 무책임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해야 할 일은 안 했고 안 해야 할 일을 했습니다. 헌법재판관 임명 사태가 바로 그런 대표적인 경우일 것 같고 네. 그다음에 또 그 배우자가 심한 무속에 지금 빠져 있다고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김건희 여사의 어머니급이라고 알려져 있는데 물론 이 더불어민주당 입장에서는 그런 무능력, 무책임, 무속 이 산무의 공직자가 나와준다면 중도층들의 그 어떤 국민들이 아주 싫어할 것이기 때문에
뭐 당 입장에서는 환영할 만한 일입니다만은 네.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공직자라는 사람이 심판의 지위를 포기하고 선수로 뛰겠다는 것이 어떤 공직사의 분위기나 국가적인 그 질서로 보면 바람직한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네네. 그 실패할 수밖에 없는 그 욕심 이런 건 부리지 말라고 충고해주고 싶습니다. 아까 의원님 말씀 중에 이제 뭐 국민의힘 후보 누가 나오든 예를 들어서 그다음에 한덕수 대행이 출마를 하든 뭐 크게 저기 상대로서 크게 많이 신경 쓰진 않는다고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예를 들어서 만약에 한덕수 대행이 정말로 무소속으로 출마를 해서 그쪽이 국민의힘 후보하고 단일화를 해도 큰 변수는 안 될 것 같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예. 뭐 김문수, 홍준표, 한덕수 후보 다 네. 약점들이 국민들 눈에 바로 보이는 약점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뭐 민주당 입장에서는 누가 돼도 상관은 없는 것 같습니다. 네, 누가 나와도 사실 지금 현재로서는 자신 있다는 취지로 말씀하셨고요. 박균택 의원님께서는 캠프 법률지원단장이시니까 이것도 한번 여쭤볼게요. 좀 황당한 일일 수도 있는데 도봉역 벤츠 난동 사건 운전자가 이재명 후보 아들이란 말이 SNS에 돌았습니다. 이게 뭐 허위 사실로 밝혀진 걸로 전해졌는데 당이 유포자 고발하기로 했습니까? 예. 그 사건의 운전자가 그 중년 여성이라고 경찰이 이미 밝혔는데도 네. 인터넷 그 커뮤니티나 SNS 등지에서 네. 이재명 후보의 아들이라고 그렇게 허위 사실을 제시한 것 아닙니까? 네네. 그래서 이미 서울지방경찰청에 공직선거법상의 허위사실 공표 또 후보자 비방죄로 네. 고발을 했습니다. 아, 그러시군요. 예. 자, 이재명 후보 캠프는 이재명 후보에 대한 신변 위협에 따른 경호 강화를 경찰에 요청했습니다. 의원님이 뭐 가까이서 보실 테니까요. 좀 위협이 있습니까? 예. 실제 작년 초에 이미 그런 일이 한번 있었지 않습니까? 네네. 그건 정말 그 국민들에게 너무도 걱정을 많이 끼치는 일이었는데 지금은 계엄과 이 탄핵을 거치면서 이 극우 세력들의 과격성이 더 심해졌고 또 신변 위협과 관련된 걱정들이 많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에 테러 가능성에 대한 걱정이 더 큰 것 같습니다. 네. 심지어는 제가 그 얼마 전에 얘기 듣기에 윤석열 대통령 파면 전에 네. 그 대통령실의 행정관 중 한 명이 사이비 종교 집단들 있지 않습니까? 네네. 지금 저 뭐 폭력을 부추기는 그 종교인들 그 산하의 인물을 골라서 이재명 대표에게 테러를 가할 계획이 논의되고 있다라고 대통령실 행정관이 얘기했다는 것을 제가 두 다리 건너서 그걸 들었습니다. 네. 그게 누군지를 한번 확인하려고 해도 아마 취재원 보호 차원에서 입들을 다물기 때문에 제가 그것을 지금 그 실명을 좀 알아낼 수는 좀 없는 상황인데 실제 그런 논의들이 뭐 이루어진 것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경찰이나 당에서 조금 더 많은 그 경호 인력을 보내주면 좋을 텐데 네. 경찰에서는 뭐 기준을 이유로 좀 그걸 망설이는 것 같고 또 당에서는 또 뭐 나름 노력은 하고는 있지만 또 다른 경선 후보와의 형평성 문제가 있다 보니까 네. 또 이 특정 후보만을 위해서 너무 많은 경호원을 고용할 수도 없어서 네. 조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같은데 어쨌든 당장은 있는 인력을 잘 활용하고 주변에 그 수행하는 분들이 함께 그 관심을 갖고 보호 노력을 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자, 최근에 있었던 것 중에 저 민주당이 신경 쓸 만한 부분 뭐 하나 여쭤볼게요. 그 이재명 대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그거가 이제 대법원 전원 합의체에 회부됐습니다. 대법원장이 직접 결정을 했다고 하는데 그 회부한 의미는 뭐라고 보세요? 이게 저는 전원 합의체로 보낸 이유가 뭘까? 일단은 네네. 사건이 중요하다. 이 사건 자체가. 사안의 그런 경우에는 중요성. 전원 합의체로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6월 3일 대선일을 넘길 가능성이 많은 사건인데 네. 뭐 넘길 수밖에 없는 사건인데 이렇게 넘어갈 경우에 그러면 대통령 이재명 대표가 다수의 희망대로 대통령이 됐을 때 재판이 중단되느냐 마느냐 네. 이 중단 여부를 결정하는 것도 대법원 아닙니까? 네. 그래서 다수가 신중하게 정확한 결정을 해야 할 사건이기 때문에 전원 합의체로 넘어간 것 이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것 아닌가 저는 그렇게 개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박효태 의원님은 이게 중대한 사안이니까 갖고 갔고 또 그 다음에 만약에 이제 대선을 넘겨서 계속 이 사건이
계류돼 있다 그러나요? 계속 진행이 아직 그 최종적으로 결론이 안 나왔을 때 그 여부도 역시 대법원에서 결정해야 되니까 일단은 이거를 가동시켰다 이제 이렇게 해석을 하시는 거고요. 예, 자, 그리고 보니까 다만 이제 네. 날짜, 시간 네. 이거 뭐 회부는 오자마자 그냥 회부를 한다든가 네. 또 회부하자마자 뭐 이틀 만에 또 심리를 연다든가 이런 것들이 너무 이례적으로 빠르다 보니까 그러니까요. 예. 그래서 이제 조금 걱정하시는 시각이 있는데 네. 그 걱정도 저는 근거가 있는 것이고 합리적이라는 생각은 듭니다만은 그래도 이게 어떤 뭐 너무 걱정하실 일은 아니지 않을까. 네. 요새는 이제 하도 그 세상이 이상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네. 국민들이 그 믿을 수 없는 일들이 눈앞에 펼쳐지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뭔가 의심을 하고 네. 또 걱정을 하는 시각 이것도 저는 충분히 존중을 받아야 한다는 생각은 합니다만은 네네. 그래도 이 사건은 쟁점이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2심 판결이 너무 치밀하고 꼼꼼하게 판결문이 작성이 됐기 때문에 네. 짧은 시간에 그 결정이 맞다는 결정을 할 수는 있지만 틀렸고 뭐가 틀렸고 그래서 다른 결정을 내야 하는 그 근거를 내기 위해서는 물리적으로 거의 대선 전에는 불가능하다. 그래서 5월 11일 후보 등록 이전 네. 또는 6월 3일 대통령 본선거 이전에 네. 이재명 후보에게 불리한 판결이 난다는 것은 시간적으로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네네. 그 전에 판결이 나는 일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네네. 2심 판결이 워낙 잘 작성이 됐으니까 그 판결이 맞다. 검찰의 기각 상고를 무죄 기각한다. 확정이라는 결정이 나올 수 있지만 다른 결정이 나오는 거는 불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네. 자, 이제 불가능하다고 보는데 이제 여태 또 판결이라는 거는 이제 나와 봐야 아는 거기 때문에 그래도 실제로 뭐 정청래 의원, 전현희 의원, 김승원 의원, 황정화 의원도 이렇게 방송에 나와서 얘기를 하는데 보니까 좀 걱정이 묻어나더라고요. 확실히. 그래서 그렇습니다. 만약에 그 무죄 말고 이재명 후보에게 불리한 결론이 나온다. 그럼 어떻게 대응 방안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저는 아까 이제 말씀하신 의원님들이 네. 그런 걱정을 하시는 것이 저는 합리적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지만 그것은 이제 그런 긴장감을 가지고 지켜봐야 하고 네. 좀 주의를 해야 한다는 차원에서는 그 말씀이 맞긴 맞는데 네. 결론은 절대 그렇지 않다고 보는 것이 2심 판결문이 네. 너무도 꼼꼼하게 분석이 돼 있고 논리적으로 설명이 돼 있습니다. 네. 이것을 뒤집는다, 반대의 결정을 한다는 것은 너무도 어렵고 몇 달 이상을 연구해야만 가능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근데 만약에 뭐 특정인 또는 대법원장님이 보수적이니까 이재명 대표에 대한 또 불리한 결정을 내리려는 마음을 먹고 있고 대법관들이 따라서 동조해서 너무 쉽게 짧은 시간 안에 불리한 결정을 내릴 수 있지 않겠냐. 네. 이렇게 걱정한다고 한다면 그건 대법원장님에 대한 지나친 불신이고 특히 법원의 문화 더구나 그 대법관들에 대해서 어떤 그런 명예감이나 네. 자존심 이런 것들이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어떤 군사조직이나 행정조직처럼 움직일 것으로 보지는 않는다는 것. 네. 그래서 그분에 대한 기본적인 그분들에 대한 신뢰가 있다고 한다면 네. 절대 결론에 대해서 6월 3일 이전에 엉뚱한 결정이 나오지는 않는다는 것은 저는 분명한 그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박 의원님 그 관련된 질문 하나만 더 드리면 지금 이재명 후보가 재판받고 있는 사건이 여러 개 있잖아요. 근데 이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될 경우 진행 중이던 재판은 뭐 중지된다 혹은 계속 받아야 된다. 이른바 헌법 84조 논란이 있잖아요. 대통령이 되는 순간에 형사 재판은 재판 받고 있던 거라도 멈추는 게 맞다고 보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소추당하지 않는다고 법에 설명을 헌법에 나와 있는데 예, 거기 재판도 포함이 되는 거예요. 예. 형사소송법 246조를 보면 네. 국가 소추주의 해가지고 소추 개념을 공소는 검사가 제기하고 유지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네. 공소 제기는 기소를 말하는 것이고 공소 유지는 재판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추 개념에 재판도 포함된다는 것이고 네네. 헌법학 교과서 10권을 제가 분석을 해봤는데 세 권은 여기 아예 이것을 쟁점으로 삼지 않았고 쟁점으로 삼은 7권은 전부가 다 재판이 중단된다고 해석을 해놓고 있습니다. 네네. 그 이유는 뭐냐면 재판이 중단되기 때문에 기소도 하지 말라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통설처럼 써놨습니다. 네네. 그래서 더구나 이 재판이 있는 것을 알고 국민들이 주권자가 선택한 대통령을 헌법의 이론, 형소법의 규정까지 어긋나게
다른 결정을 하기는 어려울 거다라는 네. 것이 저희 생각입니다. 그렇군요. 자, 지금 많이 앞서가고 있지만 그럴수록 조심스러운 측면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뭐 이런 한간에선 이런 표현도 써요. 부자 몸조심 이란 말도 나오는데 자, 우리 박균택 의원님이 보시기에 민주당이나 이 후보 캠프 쪽에서 마지막까지 조심해야 할 변수, 가장 신경을 써야 할 부분 어떤 거라고 보세요? 흑색 선전 부분이라고 봅니다. 네. 근거 없는 허위 사실. 최근에 잠시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네. 이재명 후보가 과거에 그 배우자에게 폭언을 하는 내용, 이 내용이 그 음성이 잠시 그 떠돈 적이 있었는데 이게 딥페이크로 드러났습니다. 네. 예, 그래가지고 그게 이제 중단이 됐는데 그래서 이런 식으로 선거를 바로 앞두고 본선을 앞두고 이런 식의 딥페이크가 돌거나 그러다 보면은 굉장히 그 도덕적인 이런 오해를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좀 미리 대비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런 부분 흑색 선전 부분에는 미리미리 대비하고 어떤 그런 게 나왔을 때는 즉각 대응하고 뭐 이런 게 필요하다는 말씀해 주셨고 아까 반 이재명 정서 뭐 관련 얘기 조금 했는데 이제 보수 일각에서는 이재명 전 대표가 만약에 집권을 하게 되면 정치 보복이 있을 것이다. 독재, 절대 권력이 될 것이다. 이런 얘기도 이제 하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말씀을 하시겠습니까? 저는 이제 추상적인 설명 떠나서 한 가지 사례만 들겠습니다. 네네. 검찰에게 3년 가까운 핍박을 당해온 분, 정치 사냥을 당해온 분이 이재명 대표라고 저는 보는데 네. 검찰개혁 주제를 먼저 꺼내기를 좋아하지를 않습니다. 민주당의 당론이기 때문에 검찰개혁은 추진이 당연히 될 것입니다마는 네. 검찰개혁에 대한 얘기를 먼저 꺼내는 스타일은 아닙니다. 당연한 것으로만 보고 있을 뿐. 그 이유가 뭐냐. 정치보복으로 비치는 것이 싫은 것이고 네. 민생 이슈를 삼키는 것이 싫은 것이고 네. 국민 정서에 부합하지 않은 일일까 봐 나중에 그것은 시간적 여유를 두고 오는 것이 맞다는 이런 생각을 그분이 하는 것 같습니다. 네네. 이런 사례에서만 사례로 보더라도 어떤 정치보복은 이재명 대표의 특성과는 아주 거리가 먼 그런 주장이다. 그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또 박균택 의원님께서 검찰 개혁은 어차피 그렇지만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이 되면 이제 할 걸로 예상이 되는데 예를 들어 수사하고 기소를 분리하는 게 핵심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게 가장 중요합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 드릴게요. 의원님. 박균택 의원님이 생각하시기에 이재명 후보가 민주당 대선 후보 더 나아가서 대한민국 대통령이 돼야 하는 이유 뭡니까? 예. 일단은 그 기초자치단체장, 광역단체장을 하면서 네. 본인의 행정 능력을 많이 보여줬습니다. 네. 그리고 평소에 그 스타일을 보면은 어떤 항상 귀가 열려 있고 서민들에 대한 항상 그 근심 걱정이 많은 분입니다. 네. 그리고 또 실용주의자입니다. 그래서 지난 3년간 그 망쳐졌던 민생과 경제의 문제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이 획기적으로 변화가 될 거다. 정말 국민 민복 중심으로 어떤 대한민국을 선진화시키는데 기여를 많이 할 거다. 이런 그 주장을 하고 싶습니다. 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민주당 박균택 의원이었습니다. 의원님 말씀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편지 왔습니다. 퇴근길 지친 당신에게 힘이 되는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매일 저녁 당신과 함께 읽는 세상 이야기.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 이번 주 가장 뜨거운 뉴스 화제 소식을 골라 전해드리는 키워드로 본 지구촌. 오늘도 조윤주 외신캐스터 나오셨습니다. 조윤주 캐스터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프란치스코 교황이 지난 21일 선종했습니다. 평소 소박함을 강조했던 프란치스코 교황의 장례가 역시 간소하게 치러질 예정이죠? 네, 그렇습니다. 21일인데 현지 시각입니다. 아침 7시 35분에 프란치스코 교황이 선종했습니다. 네. 선종하기 하루 전날이 부활절이었는데요. 교황이 성 베드로 광장에서 있었던 이 부활절 미사에 직접 참석을 했고 또 제이디 벤슨 미 부통령과도 비공개로 만났습니다. 하지만 저녁 식사 후에 급격히 건강이 나빠졌고요. 결국 그 다음날
아침에 사망했는데요. 네. 교황청은 프란스 교황이 뇌졸중과 그에 따른 심부전으로 세상을 떠났다라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88세였고요. 네네. 프란스 교황은 단지 프란시스코라는 이름만으로 무덤에 남겨줬으면 좋겠다라고 유언을 남겼다고 하는데요. 성 베드로 대성당이 아니라 바티칸 외부에 있는 로마 산타 마리아 마조레 대성당, 로마 성모 마리아 대성당에 묻어달라라고 네. 얘기를 했습니다. 유언장도 미리 작성이 돼 있었는데요. 네. 교황청에 따르면은 도면을 직접 첨부해서 바오로 경당과 스포르차 경당 사이에 있는 그 틈새에 매장을 좀 해달라라고 얘기를 했고, 그리고 무덤 조성 비용은 한 후원자가 미리 제공한 돈이 있기 때문에 그걸로 충당해달라면서 장례비도 미리 마련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예. 그리고 마지막에 내 인생 마지막을 장식한 고통을 세상의 평화 그리고 민족 간의 형제를 위해서 주님께 바친다라면서 기도를 마무리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관도 굉장히 검소했는데요. 네네. 사실 그 전에 교황들은 편백나무, 납, 참나무로 된 삼중관을 썼는데요. 프란스 교황은 생전에 거처했던 바티칸 산타 마르타 집에 마련된 목관에 안치가 됐습니다. 굉장히 검소했고 장식도 거의 없었습니다. 조문 풍경도 굉장히 소박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전의 교황들은 그 시신을 대성당 내부에 설치된 허리 높이 있는 단상에 이제 안치를 했었는데요. 네. 프란스 교황은 생전의 뜻에 따라서 성 베드로 광장 바닥에 그냥 관을 놓을 것으로 보입니다. 2020년 코로나 당시 광장이 텅 비어 있었거든요. 이제 그걸 보면서 굉장히 좀 마음 아파했고, 그래서 자신의 관은 그냥 거기에 두기로 결정을 한 거라고 합니다. 신자들과 좀 눈높이에 맞춰서 그냥 편안하게 가시겠다는 것으로 보이고, 네, 그리고 장례 미사는 현지 시각으로 26일 오전 10시, 우리 시각으로 26일 오후 5시에 성 베드로 광장에서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교황은 검소한 삶을 평생 실천한 성직자였습니다. 네. 교황이 걸어온 길 정리해 주세요. 네, 이제 아르헨티나 출신이고요. 1936년생입니다. 네. 본명은 호르에 마리오 베르고글리오인데요. 1958년 예수에 입회했고 1969년 사제서품 받았습니다. 그리고 2001년에 추기경에 서임이 됐는데요. 2013년 제266대 교황으로 선출이 됐고 그때 교황명을 프란치스코라고 본인이 정했습니다. 프란치스코는 이탈리아 아시시에 있는 수도자 이름인데요. 성 프란치스코, 이 사람이 이제 가난한 이들의 성자라는 그런 별명을 가지고 있는데 소박한 성품과 박애를 증명하는 결정이었다라면서 그때 프란스 교황이 이름 선택한 이유를 설명을 했습니다. 사치를 멀리하고 가난한 사람들, 병든 사람들 돌본 성 프란치스코 성인을 본받겠다는 취지로 이름을 그렇게 했고요. 평생 프란치스코 성인을 따라서 정말 검소하게 살았습니다. 원래 추기경은 4,700달러, 우리 돈으로 한 670만 원에서 5,900달러, 우리 돈으로 800만 원이 넘는 월급을 받는데요. 프란스 교황은 추경되고 나서 그리고 교황이 돼서도 무보수로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이탈리아 언론들이 교황이 남긴 돈이 단 100달러에 불과했다. 이렇게 말했었거든요. 그러니까 14만 원 정도 남아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추기경이 서임된 다음에도 작은 아파트에 살면서 빈민 활동됐었고요. 지하철 등 대중교통을 주로 이용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프란치스코 교황의 무덤은 특별한 장식 없이 단순하게, 그리고 비문에는 프란치스코 이 글자만 새겨달라고 당부를 했다고 합니다. 성 베드로 대성당은요, 예수 12제자 가운데 베드로의 무덤이 있는 그 위에 성당이 만들어진 것이고, 그래서 교황은 예수님의 제자라는 그런 타이틀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보통 대부분의 교황들은 성 베드로 성당 지하에 무덤에 있는데 프란스 교황은 그렇게 하지 않고 진짜 소박하게 마리아 대성당에 묻히기를 원했습니다. 이 마리아 대성전에 묻혀있는 교황은 단 7명에 불과한데요. 265명 중에서 단 7명만 이 성당에 묻혀 있으니까 얼마나 기존 교황들과는 다른 행보를 걸었는지를 생전에도 그리고 돌아가시고 나서도 그대로 증명했습니다. 네. 이탈리아 언론이 유력 차기 교황 후보들을 공개를 했습니다. 우리나라 유흥식 추기경 이름도 거론되고 있는데, 네. 자, 차기 교황 선출하는 콘클라베 언제 열립니까? 일단 장례식이 끝나고 나서 네. 2주 또는 3주 있다가 전 세계 추기경단이 다 모이면은 시스나 성당에서 이제 선출하게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사실 이제 이게 하루에 2번 정도 그 연계를 통해서, 그러니까 회색 연계가 올라오면은 결정을 못했다. 네. 그리고 흰색 연계가 올라오면 결정이 됐습니다라고 되는 건데, 추기경단이 한 130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3분의 2의 찬성을
두는 그 네. 사람이 선출이 되기 때문에 이게 계속해서 반복해서 네네. 회생연기 계속 올라올 것으로 보이는데 얼마나 걸릴지는 해봐야 알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나라 유흥식 나자로 추기경도 후보 중에 한 명으로 이름이 올라가 있는데요. 이탈리아 최대 일간지 코레델라 라세라가 새로운 교황 선출하기 위해서 콘클라베가 열릴 것이고 후보로 12명의 추기경이 굉장히 유력하다라고 전했습니다. 이제 이 유흥식 나자로 추기경을 선택한 이유는 남북을 화해로 이끌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었던 인물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네네. 그래서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는 건데요. 일단 그 이탈리아 일간지에서 본 걸 보면은 일단 이탈리아 추기경도 이름이 나와 있는데요. 피에트로 파르린 추기경, 마테오 주피 추기경 이렇게 나와 있고요. 콩고 민주공화국의 안봉고 베순구 추기경도 이름이 올라와 있고 미국에는 블레이즈 쿠피치 그리고 요셉 토빈 추기경이 이름을 올렸습니다. 이외에도 스웨덴, 프랑스 그리고 필리핀 추기경들이 이름을 올린 상황인데요. 80세 미만 추기경만 교황 선출회에서 투표에 참여할 수가 있고 73세 유 추기경도 역시 선거권, 피선거권 모두 행사할 수 있다고 합니다. 네, 지금부터는 일파만파 하버드 대학 사태 파문입니다. 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국 하버드 대학교에 대해서 지원금 이제 중단하겠다 압박을 했었는데 네. 이렇게 미국 최고 명문 대학을 돈으로 네. 길들이려고 하자 대학 총장들이 정부 규탄 성명을 발표했어요. 네, 그렇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하버드 대학교만 어떻게 좀 흔들어 볼까 했었는데요. 다른 대학들도 일제히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콜롬비아 대학한테도 그랬고 여하튼 뭐 맞아요. 그러더라고요. 처음에 이제 명문 대학들 위주로 이제 손을 댔었는데 마지막에 하버드 대학을 건드리자 다른 대학 총장들도 절대 이건 절대 용납할 수가 없다. 일어섰어요. 네, 그렇습니다. 무려 220명의 대학 총장들이 하버드 대학교 지원금 중단을 규탄하는 성명을 발표했는데요. 미국 내 대학 총장들 그리고 연구기관 기관장들도 같이 일제히 목소리를 냈습니다. 야, 이것도 사건이네요. 네, 22일 날 성명을 통해서 트럼프 정부가 대학을 통제하려고 하고 있고 연방 정부의 과도한 정치 개입이 미국 교육을 위험에 빠뜨리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사실 대학에서 많은 사람들이 배우고 생활하고 일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부가 과도하게 침해하는 것을 반대한다고 밝혔고요. 네. 고등교육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은 절대로 용납할 수가 없고 이렇게 되면은 우리 학생들과 사회가 큰 대가를 치를 수밖에 없다라고 대학 총장들이 경고했습니다. 무려 224명의 총장과 대학 고위 관계자들이 성명을 발표한 건데요. 네. 뭐 공립학교는 물론이고 그리고 작은 사립학교들도 참여를 했다고 합니다. 트럼프 정부가 캠퍼스 내에서 벌어지고 있는 반유대주의를 근절하게 따르면서 하버드 대학에 대해서 교내 정책을 바꿔라 이렇게 압박을 가했는데요. 그래서 대학 다양성, 형평성, 포용성 D 프로그램을 폐지를 해야 되고 공로의 근거한 입학과 채용 시스템을 개편해라. 그리고 캠퍼스 내에서 만약에 시위가 벌어진다면은 시위 참가자들은 마스크 착용할 수가 없다라고 얼굴을 인식하기 위해서. 그러니까요. 그리고 시위 중에 대학 건물을 점거하는 모든 학생들은 앞으로 등교를 하지 못하도록 해야 되고 법 집행기관과 협조를 약속해라 이렇게 조건을 걸었습니다. 네네. 하지만 하버드 대학교가 학문의 자유를 침해한다면서 정부의 이 모든 요구를 거부했습니다. 네. 그러자 말씀하신 것처럼 트럼프 정부가 지난 수년에 걸쳐서 지급했었던 22억 달러 돈으로 3조 원이 넘는 지원금을 즉각 동결했고요. 거기에 대해서 10억 달러 돈으로 1조 원이 넘는 보조 연구 그리고 지원금을 철회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하버드 대학 거의 대부분과가 다 좋지만 특히 법과 대학 경쟁력 유명합니다. 네. 하버드 대학이 미국 정부 상대로 소송 제기했죠? 네, 그렇습니다. 하버드 대학이 교육부, 보건복지부, 법무부, 에너지부, 연방총무성을 상대로 해서 연방법원에 소장을 냈습니다. 네. 정부가 연방 자금 지원 중단을 지렛대 삼아서 하버드의 학문적 의사결정을 통제하라고 한다면서 반대한다고 밝혔고요. 미국의 수정헌법 1조 그리고 1964년 지정된 민법법 6법에 따라서 이 모든 것들이 불법적이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네. 의학적으로 또 과학적으로 여러 가지 기술적인 사안에 대해서 정부가 반유대주의에 대한 우려를 표시했는데 이 두 가지 사이에 아무런 그렇군요. 상관관계가 없다라고 소장에서 밝혔습니다. 네, 지금부터는 시간 관계상 조금 스피드를 내볼게요. 네.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가 영국 대법원 판결과 관련해서 기존 입장을 번복했습니다. 이거 무슨 얘기입니까? 네, 영국 대법원이 여성을 생물학적 여성으로 한정한다는 판단을 내렸는데요. 여기에 네네. 대해서 스타머 총리가 환영한다를 밝혔습니다. 그런데
과거에는 성전환 여성도 여성이다라고 입장을 밝힌 바가 있었거든요. 근데 대법원의 판결이 나오자 입장을 바꿔서 대법원 판결에 동의합니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자 영국의 BBC가 스타머 총리가 생각을 바꾼 거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외신들도 스타머 총리가 기존 입장 뒤집은 거다라고 밝혔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네. 이 영국 대법원이 평등법상 여성과 성이란 용어를 생물학적인 여성이다라고 이제 확실하게 판결하게 된 네. 건데 영국의 평등법은 고용, 교육, 의료, 주거 등 모든 분야에 적용이 되기 때문에 영국인들의 생활 전반에 큰 영향을 끼칩니다. 예를 들어서 성전환자들이 여성 전용 화장실을 사용하는 문제라든지 탈의실을 사용하는 것 그리고 스포츠 경기에 출전하는 이런 거에 대해서 앞으로 제한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네. 사회 전반에 큰 변화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권단체들은 이게 사법부 판단 인정할 수가 없다라면서 시위까지 벌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한 입으로 두말한 사람 한 명 더 있습니다. 파월 미 연준 의장을 내보내야 한다 이렇게 했던 트럼프 대통령인데요. 말을 바꿔서 해임시킬 생각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 네. 이유가 뭡니까?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 때문에 여파가 일파만파 퍼지면서 미국 국채 파는 쪽도 많고요. 달러가 이제 가치가 떨어지자 다급해진 트럼프 대통령이 입장을 바꾼 것으로 보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폴 애킨스 미 증권거래위원회 위원장의 임명식에 참석을 해서 그동안에 파월 의장 나 해고할 수 있다라고 말했는데 나 그런 말 한 적 없다라고 말하면서 네. 좀 더 지켜보자라고 말했습니다. 근데 사실 그 전날까지만 하더라도 파월 의장을 네. 패배자다 그리고 미스터 투 레이트 그러니까 금리를 내리지 않아서 너무 늦었다라고 말하면서 비판했었는데요. 하지만 그런 모든 내용을 다 뒤집고 해임할 의사가 없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거기에다가 중국과도 고율관세 부과했었는데요. 네. 중국과도 협상이 가능하다. 145%까지 관세를 매기지는 않을 것 같다라면서 한 입으로 두 말을 했습니다. 네. 오픈 AI 최고 경영자 샘 올트먼이 챗 GPT 사용할 때 고맙다는 말 생략해도 좋다고 말했습니다. 무슨 얘기예요? 네, 사람들이 이제 여러 가지 물어보면서 챗GPT한테 네. 대답해주면 고맙다, 감사하다 이런 말 하는데요. 그 말을 하면은 챗GPT가 다시 한 번 더 대답을 한다는 거죠. 근데 그 대답이 짧지가 않고 언제든 물어봐 주세요라면서 긴 문장 얘기하는데요. 이렇게 하다 보면은 전기가 엄청나게 많이 쓰인다고 합니다. 그래서 샘 올트먼 CEO가 굳이 챗GPT와 대화를 할 때는 고맙다, 땡큐 이런 말 할 그러니까요. 필요가 없다라고 조언을 해줬다고 합니다. 예. 마지막 준비한 건 제가 한 문장 읽으면서 마무리할게요. 영국의 시사주간지 이코노미스트지가 전 세계 40개국 중에서 재택근무 가장 적게 하는 나라가 누군가 봤더니 한국이라고 합니다. 그 조사 결과 재택근무 일주일에 0.5일 정도 한다고 하네요.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키워드로 본 지구촌 조윤주 외신 캐스터였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뉴스를 정리해주는 다정한 편지 한 통.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 알면 독이 아니라 득이 되는 법 이야기. 법이 든 성배. 매주 수요일 깊이 있는 법 지식 잔에 꽉꽉 채워서 쉽게 풀어주는 분입니다. 박성배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박성배 변호사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법이 든 성배 박성배 변호사입니다. 자, 이재명 전 민주당 대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이 대법원 전원합의체 회부됐습니다. 선고 시점, 선고 내용에 따라서 대선에 큰 영향을 끼칠 수도 있는 그런 사안인데 일단 대법원 전원합의체라는 게 뭡니까? 사실 검사나 피고인이 대법원에 상고하면 대법관이 4인으로 구성된 소부가 심리에 판결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소부 심리 과정에서 대법관들 사이에 의견이 불일치하거나 소부가 판결하기에 적당하지 않은 사건, 예를 들어 사회적 파급 효과가 상당히 중한 사건, 나아가서 기존 판례를 변경할 필요가 있는 사건의 경우에는 전원합의체에 회부하게 됩니다. 우리나라는 대법원장 1명, 대법관 13명이 있습니다. 그중 대법관 1명은 법원 행정
처장으로서 네. 재판 심문을 담당하지 않습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나라의 대법원 전원 합의체는 대법원장, 대법관 포함 13명이 사건 심리와 판결을 담당하게 됩니다. 네. 사회적 파급 효과가 상당히 큰 사건들을 주로 심리하는 기관으로서 대법원 전원 합의체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렇군요. 결론을 어떻게 정하는지 궁금합니다. 이거 주로 다수결로 결정을 합니까? 무조건 다수결입니다. 아, 예를 들어 그렇군요. 헌법재판소는 위헌법률 심판, 탄핵 결정 시에 헌법재판관 6인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는 조항이 따로 존재합니다만 네네. 대법원은 그와 같은 조항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오로지 다수결로만 결정을 하게 됩니다. 이 사건의 경우에는 노태학 대법관이 회피를 한 상황입니다.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심리하는 과정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겸직하고 있는 자신이 이 사건 심리에 관여하게 되면 이해충돌의 우려가 있다는 취지로 네. 회피 신청을 하였고 이 회피 신청이 받아들여져서 노태학 대법관은 이 사건 심리에서 배제되었습니다. 그렇다면 12명이 심리를 하게 되는데 네. 예를 들어 대법원 전원 합의체에 참여하는 인원이 홀수인 경우에는 결국 그 의견이 대립될 때 대법원장이 캐스팅 보트를 쥐고 최종적인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네. 그런데 이 사건처럼 대법원 전원 합의체에 참여하는 인원이 짝수인 경우에는 대법원장이 다수 쪽에 서는 게 일반적인 관례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6대 5로 의견이 엇갈린다. 그러면 대법원장이 가요? 6쪽에 서서 7대 5로 7대 5로 결론을 만든다. 끌어내는 방식입니다. 만약에 나는 아무리 봐도 5쪽 이쪽이 맞는 것 같다 그래서 6대 6이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선고를 못 내립니다. 못 내리는 대법원은. 거예요. 네. 선고를. 그럼 어쨌든 관례는 이게 홀수로 돼서 6대 5가 되든 뭐 몇 대 몇이 되든 많은 쪽으로 가는 게 관례다 네. 말씀이시고요. 역시 이제 최대 관심사가 대법원이 결정하는 일단 시점입니다. 대선 전에 결론이 날 것이냐 이 부분일 텐데, 자 대법원의 어떤 행보를 보니까 전원합의체 회부를 결정한 어제 곧바로 심리에 이제 착수를 했습니다. 네네. 또 이틀 후인 이제 내일이 되는 거죠. 목요일이 되는데 심리 또 예정돼 있고. 이게 좀 이례적인 속도라고 볼 수 있습니까? 이례적으로 상당히 빠른 속도이고 네. 대선 전에 결론을 내리겠다는 취지로 보입니다. 그래요? 어제 전원 합의체 회부하자마자 합의 기일을 열었고 내일 또 합의 기일을 연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오해하지 마셔야 할 부분은 대법원에서 여는 기일은 합의 기일입니다. 공판 기일이 아닙니다. 네네. 대법원은 사후심으로서 서면 심리를 원칙으로 합니다. 예. 우리가 흔히 일컫는 기일은 재판을 여는 날을 의미하죠. 그렇죠. 재판을 예. 열어서 검사와 피고인이 출석하고 증인 신문을 진행하는 재판 절차를 일컫는데 1심과 2심의 공판 기일은 이와 같은 일반적인 기일인 반면에 대법원이 여는 기일은 합의 기일입니다. 즉 대법관들이 모여서 이 사건을 두고 논의를 하는 기일입니다. 굳이 따지자면 헌법재판소의 평의와 비슷한 절차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물론 대법원도 공판 기일을 여는 경우도 간혹가다 있습니다. 예. 공판 기일을 열면 참고인 진술을 듣는 정도인데 굳이 이 상황에서 피고인을 소환하지도 않습니다. 네. 즉 원칙적으로 서면 심리를 진행하게 되고 그 서면 심리 과정에서 사건 심리의 속도를 높여서 선고를 이른 시간에 할 의도가 있을 경우에 합의 기일을 연달아 엽니다. 네. 통상 한 달에 한 번 정도 합의 기일을 연다고 하는데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3일에 걸쳐서 이틀 합의기일을 열었다. 향후 합의기일의 속도 예정 시간을 감안해 본다면 네. 적어도 6월 3일 대선 이전에 결론이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 참고로 조희대 대법원장이 대법원장으로 취임할 당시에 공직선거법상 강행 규정, 즉 예. 선고 기일에 관한 강행 규정을 준수하겠다고 다짐한 바가 있습니다. 그 다짐에 여러 차례 따라서 강조했죠. 그 다짐에 따라서 조기에 그 결론을 내릴 것이고 만약 이재명 전 대표가 당선된다면 이때는 불소추 특권에 따라서 판결을 내리지 못한다는 주장도 가능한 이상 그 이전에 어떤 형태로는 결론을 내리겠다는 의사로 읽혀집니다. 그래요. 자 이재명 전 대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그 쟁점이 뭐였습니까? 쟁점은 크게 세 가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1심에서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되었지만 2심에서는 모두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네. 우선 이재명 전 대표가 김문기 전 처장을 몰랐다는 발언은 단순히 몰랐다는 인지에 불과해서 교유 행위를 부인하는 취지가 아니라는 취지로 무죄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네. 나아가 다음으로 해외 출장 중 김문기 전 처장과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발언과 관련해서는 네. 그 발언의 취지가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취지가 아니라
아니라 전체 사진 중에 일부만 떼어내 조작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읽히는 만큼 허위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백현동 부지 용도 변경과 관련해서는 사실 2심 재판부가 1심 재판부와 그 전제 사실 자체를 달리했는데 1심 재판부는 국토교통부의 압박조차 없었다고 본 반면에 2심 재판부는 국토교통부의 압박은 있었으니 허위로 볼 수 없고 나아가 직무유기를 문제 삼아 협박하였다는 취지의 발언도 기본 사실이 진실인 이상 과장에 불과해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처벌할 수 없다는 취지입니다. 관련된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서 대법관들이 충분히 심리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자, 이제 그 전원합의체에서 나올 수 있는 결정 경우의 수가 뭐 세 가지인가 있잖아요. 네. 그런 것이 어떤 건지 그거를 첫째는 상고 기각입니다. 검찰이 상고한 사건인데 2심 판결이 정당화되면 상고 기각하고 그대로 상고 기각으로 판결은 확정됩니다. 다음으로 파기 환송을 할 수 있습니다. 2심이 무죄 판결을 선고하였는데 일부라도 유죄 취지의 결론에 이른다면 파기해야 합니다. 즉 파기는 원심 판결을 깨트린다는 의미인데 파기한 이후에는 환송, 원심의 사건을 돌려보내는 절차를 밟게 됩니다. 파기 환송하게 되면 2심은 다시 재판을 진행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진행한 2심 판결에 대해서 또다시 검사나 피고인 측은 재상고를 할 수 있습니다. 즉 확정되기까지 시간이 상당히 소요될 수밖에 없습니다. 일각에서는 파기 자판 가능성도 거론하는데 사실 파기 자판 가능성은 없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파기 자판을 하는 경우는 명백한 기간 산입의 오류 등 그동안의 수사 기록을 통해서 대법원이 스스로 결론을 내려도 무방한 사건의 경우에 인정되는데 그 사례가 상당히 드물 뿐만 아니라 이 사건의 경우에 대법원이 파기를 한다면 일부라도 유죄라는 취지로 파기를 하게 될 터인데 유죄로 파기하게 되면 형을 선고해야 합니다. 2심이 전부 무죄를 선고한 이상 형을 다시 정해야 하는데 형을 선고하는 권한은 1심과 2심에만 부여되어 있습니다. 대법원 스스로 형을 정할 수 없는 이상 이 사건에서 파기 자판은 불가능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파기 자판은 불가능하다. 나오기 어렵고 그러면 기각 아니면 상고 기각 내지는 파기 반송 둘 중에 하나가 나온다고 이제 봐야 되네요. 자, 그랬을 때 어떤 정치적 의미 그거는 내일 저희가 정치 토크 코너에서 다시 이제 살펴보도록 하고 자, 대법원장이 직접 전원합의체 회부 결정을 내렸다고 하고 이건 이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중대한 사안이다라고 인식을 한 것 같고 지금의 속도로 볼 때는 가급적 뭐 대선 전에는 그 결론을 내려 그러는 것 같고요. 노태학 대법관이 이제 그 회피 신청을 했잖아요. 노태학 대법관이 지금 뭐 어떤 자기가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니까 이해충돌이라 그랬는데 회피라는 걸 이거 말고는 또 어떤 경우에 또 하게 됩니까? 회피는 재척 기피 사유가 있을 때 법관 스스로 이 사건 심리에 관여하지 않겠다고 피하는 경우를 일컫습니다. 재척은 통상 당사자와 일정한 관계가 있을 때 예를 들어 친인척 관계가 있거나 업무상 일부 관련을 맺었을 때 인정되는 사유이고 기피는 당사자가 볼 때 이 판사는 공정하게 심리를 진행하기 어렵다고 판단할 때 이 판사를 이 사건 심리에서 배척해달라는 취지의 신청입니다. 재척 기피 사유가 있을 때 법관 스스로 이 사건에서 물러나는 절차를 회피라고 일컫는데 대법관 한 명이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겸직하는 이상 그 겸직을 맡고 있던 노태학 대법관이 스스로 회피 신청을 했고 대법원 합의부에서 이 회피 신청을 받아들인 것입니다. 이에 따라 12명 즉 대법원장과 대법관이 이 사건 심리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렇다면 노태학 대법관 빠진 지금 전원합의체 그 법관들 구성 어떻게 되고 있어요? 사실 대법원장을 포함해서 대부분의 대법관을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임명했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을 비롯해서 오석준, 서경환, 권영준, 엄상필, 신숙희, 노경필, 이 사건 주심인 박영재 그리고 이수견 대법관까지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했고 마용주 대법관은 한독수 권한대행이 임명했으며 이홍구, 오경미 대법관은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했습니다. 그런데 이 임명권자가 누구인지에 따라서 그 성향이 갈리지는 않습니다. 헌법재판소와 대법관 구성은 그 본질을 달리합니다. 대법원장과 대법관은 반드시 헌법에 따라 국회의 동의를 받아 대통령이 임명해야 합니다. 즉 대통령이 임명하지 않는 경우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에 따라서 그 정치적 성향에 따라 일부 안분을 고려해서 대통령, 국회, 대법원장이 따로따로 지명하는 절차가 아닌 만큼 무조건 대통령이 임명하여야 하는 만큼 대부분의 대법관과 대법원장을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임명하였다고 해서 윤 전 대통령 측에 유리한 판결을 내릴 것이다라는 관측은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헌법재판소와 비교해서도 더더욱 그렇다는 그런 취지를 제가 이해를 했고요. 자, 전원합의체에서 있었던 주요한 판결 가운데
좀 정치와 관련된 판결 대표적으로 어떤 것들이 있어요? 무엇보다 긴급조치 9호 및 4호 위헌성 인정 판결이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중에 정치와 관련된 주요 판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기억하시는 통합진보당 내란 선동 사건에서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내란 선동은 유죄로 내란 음모론 무죄 판결을 선고한 바가 있습니다. 나아가서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 관련해서 박근혜 최순실 이재용 회장에 대한 판결 선고도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맡았었고 그 이후에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건도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맡은 바가 있습니다. 사실 이 사건, 즉 이재명 전 대표와 관련된 사건도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맡은 바가 있는데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이재명 전 대표가 이전에도 기소된 바 있고 2심에서 유죄 판결이 선고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2심 유죄 판결을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무죄 취지로 파기 환송하면서 사실 이재명 전 대표가 그때 정치적으로 기사회생한 적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른바 뭐 권순일 저 대법관이 있던 그 2018년도죠. 예. 자, 과거에 헌재가 대법원 판결을 취소한 적도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전원합의체 판단이 헌법재판소 판단과 배치되는 경우도 있는지 이건 짧게 좀 설명해 주세요. 헌법재판소와 대법관은 스스로의 권한이 더 크다고 인지하고 기관 간 충돌도 종종 벌어집니다. 그래요? 사실 위헌 결정은 모든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를 기속하는 만큼 헌재가 위헌 결정한 법률을 재판부가 재판에 적용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위헌 결정 중에서는 단순 위헌 외에도 한정 위헌 결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법률 조항을 뭐뭐라고 해석하는 한 헌법에 위반된다는 취지의 결정인데 대법원은 이 한정 위헌 결정은 법원을 기소할 수 없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법령의 해석과 적용은 사법권인 자신들의 권한이라는 취지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헌법재판소는 한정 위헌도 법원을 기속한다는 입장이고 만일 한정 위헌을 인정하지 않으면 문제되는 법률 조항 전체에 대해서 전부 위헌 결정을 해야 한다. 국회 입법권을 과도하게 침해하고 당사자의 권리 구제가 미흡해진다는 이유로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이 상당히 팽팽하게 대립하고 있는데 이 한정 위헌 결정의 기속력을 인정하지 않은 대법원의 확정 판결을 헌법재판소가 지금까지 2번이나 취소한 적이 있습니다. 취소했지만 사실 당사자 입장에서는 대법원이 이를 받아들여서 구체적인 권리 구제를 해주지 않으면 궁극적으로 권리 구제를 받지는 못합니다. 그렇군요.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박성배 변호사였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뉴스레터 K는 여기까지입니다. 커피 쿠폰 당첨자 명단은 뉴스레터 K 홈페이지 확인해 주시고요. 오늘 끝곡은 브루노 마스와 앤더슨 팩의 Leave the Door Open 듣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청취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뉴스레터 K 전종철입니다.